제가 MB 아바타입니까? 한간에 그런 말도 있죠. 지금 문 후보님 생각을 묻습니다. 제가 MB 아바타입니까? 그게 제 생각입니다. 그렇습니까? 예, 그러면 저는 그런 이야기를 제 입으로 올린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떠도는 이야기를 가지고 한 질문을 하니까 제가 달리 답할 방법이 없습니다. 지난 대선 때 후보를 양보해 드렸습니다. 그 이유는 정권이 연장이 되면 안 된다고 저는 결심을 했던 겁니다. 그런데도 MB 아바타입니까? 안철수 후보님, 아니면 아니라고 본인이 해명하십시오. 그러니까 우리 안철수 후보님의 사모님에 관한 의혹도 국회 상임위 열어서 해명하고 싶으면 해명하십시오. 저 문재인 걸고 들어가지 마시고 국민들 바라보고 정치하시죠. 그냥 저 문재인 반대하기 위해서 정치하십니까? 지금 그러면 MB 아바타가 아니라고 확인해 주시는 거죠?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지금 지난번 2012년 때도 사실 그랬습니다. 저를 MB 아바타라고 그렇게 소문을 유포를 시키고 있는데 그걸 좀 막아줬으면 좋겠다. 그렇게 부탁도 드린 적이 있는데 그런데 아니죠. 이것이 5년 이후에도 또 계속되는 겁니다. 저는 2012년도에 MB 아바타라는 말을 들은 기억이 없습니다. MB 아바타라는 것은 말하자면 지금 이번 선거에 부상할 때 그런 식의 말들이 있었죠. 그게 2012년도에 그게 저는 쟁점이었다고 기억되지 않는데요. 그때부터 시작됐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이제 퍼뜨려지고 있습니다. 그것뿐만 아닙니다. 사실 여러 가지 그 가짜 뉴스가 퍼뜨려지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안철수 후보님, 아마도 이런저런 이제 SNS 상을 통해서 공격받는 걸 말씀하시는 모양인데 그런 악의적인 공격은 제가 여기 계신 후보님들 몽땅 다 합친 것보다 훨씬 많은 공격받고 있습니다. 그걸 제가 안철수 후보님에게 물어본다거나 불평한 거 들어본 적 있습니까? 그 SNS 왜 자꾸 저를 걸고 들어가세요? 아니면 아니라고 그냥 말씀을 하십시오. SNS뿐만 아닙니다. 제가 인정을 해드릴까요? 전재수 의원이 계속 제 딸 재산에 대해서 계속 요구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제대로 밝히고 나서는 이런 방법도 없습니다. 사과하라고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의혹을 해명하셨으면 된 거죠. 그게 대통령 후보가 거쳐야 될 과정인 것이죠. 그럼 토론 주제는 권력기관 및 정치개혁 방안입니다. 이게 초등학생 감정 싸움인지 대통령 후보 토론인지 내가 참 알 길이 없습니다. 미래를 향한 발전적인 토론이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후보께 묻겠습니다. 제가 갑철수입니까? 안철수입니까? 다시 한 번 더. 갑철수입니까? 안철수입니까? 무슨 말씀이시죠? 갑철수입니까? 안철수입니까? 그것도 무슨 말씀인지 모르겠네요. 갑철수래. 이게 민주당의 네거티브 문건입니다. 네거티브 비방을 한 그 증거가 다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제 딸 재산에 대한 것이라든지 그리고 제 아내도 또 마찬가지입니다. 권력 실세에 있는 아버지를 두고 있는 아들이 국회에서 이 문제 해결해야 됩니다. 이 자리에서 내일 두 위원회 상임위 열자고 약속해 주시겠습니까? 방금 모두의 미래를 이야기하자. 그래 놓고는 그 말이 끝나고는 돌아서서 과거를 이야기하고 현재입니다. 주제에서도 동떨어진 이야기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약속해 주십시오. 네, 다음. 예. 제가 이 질문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이미 해명이 끝났고요. 안철수 후보님 열심히 해명하십시오. 국회 상임위 개최를 요구합니까? 성폭력 범죄를 공모한 후보를 경쟁 후보로 인정할 수가 없습니다. 홍준표 후보하고는 토론하지 않겠습니다. 홍준표 후보의 즉각 사퇴를 촉구합니다. 강간미수의 공범입니다. 제가 자서전에서 고해성사를 했습니다. 제가 고해성사까지 하고 잘못했다고 했는데 또 문제 삼는 것은 참 그렇습니다만은 45년 전에 있었던 그 사건 정말 국민 여러분들께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제가 직접 한 것은 아니지만은 친구가 그렇게 하는 것을 못 막았다는 것에 대해서 저로서는 정말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성폭력 모의도 용서할 수 없는 일입니다. 국격이 심각하게 실추됐습니다. 홍준표 후보 사퇴해야 합니다. 제가 사퇴하는 것이 안철수 후보님한테 많이 도움이 되는 모양이죠. 2006년 10월에 김성규 국정원장이 7개 그룹을 수사하려고 하는데 문 후보 진영 사람이 워낙 많아가지고 수사를 못하게 했다, 해고를 했다는데. 사실이 아니며
참여정부는 검찰 수사에 관여하거나 통제한 적이 없습니다. 지금 인터넷에 검색해보면 이게 사실로 다 나와 있습니다. 그야말로 가짜뉴스 같습니다. 가짜뉴스가 아니고 위키리스크에 폭로가 됐다니까요. 성완종 회장님 메모에 나와 있으면 우리 홍준표 후보님 유죄입니까? 아니 성완종하고 갑자기 그런 식으로 내가 공격한다고 성완종하고 갑자기 성완종이 그럼 사면은 왜 문재인 후보가 2번이나 해줬어요? 몇 입에 해줬어요? 사면 2번 해줬잖아요. 왜 2번 할 때 그 몇 입에 해줬습니까? 예? 예. 그걸 2번 해줬잖아요. 그 2번을 왜 해줬어요? 기가 막힙니다. 그거 왜 기가 막힙니까? 또 거짓말 하실 거예요? 예, 2번 사실이 해줬잖아요. 아닙니다. 예, 그만하시죠. 그만하는 게 아니고 얼토당토하는 이야기를 하니까 그래요. 지도자는 거짓말하면 안 돼요. 아무리 어떠한 상황이 있어도. 이 자리에 네네. 그런 말씀을 할 자격이 제일 없는 분이 홍준표 후보예요. 왜 다들 저거- 사퇴라고 하지 않습니까? 사퇴를 아니 내가 무슨 왜요? 연주 체면으로 그런 이야기를 합니까? 아니 그런 이야기는 그만하십시오. 아니 예. 문 후보는 편족을 믿고 있죠. 신부님 앞에 가서 고해성사를 하면 죽을 죄도 용서를 한다고 합니다. 45년 전의 일을 그때 이미 12년 전에 한 용서를 구하고 제가 한 짓도 아니고 그것이 이제 공개를 돼가지고 12년이 지났는데 검정이라고 내가 아까 또 사과를 했잖아요. 그걸 갖다가 또 물으면 어떻게 해요? 아니 성완종이 그럼 사면할 때 2번 할 때 그럼 몇 입에 했습니까? 자, 시간이 많으니 좋긴 하겠는데 그야말로 유치한 토론 태도 아니에요? 지난번 그 뭐 주적 논란이 참 시대착오적인 것인데 저는 거기에 우리 안 후보님이 예? 또 편승하실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저는 분명히 2가지 다 말씀드린 겁니다. 아니 그러니까 두 우리의 가지. 적이자 그리고 우리 평화통일의 대상입니다. 아니 그러니까요. 그거는 맞는 말씀인데 대통령의 지위에서 북한을 어떻게 규정할 것인가 하는 문제를 가지고 지금 논점을 삼고 있는 겁니다. 2가지 다라는 건 여기 계신 후보님들 다 공감하실 거예요. 네, 지금- 저는 이 문제는 우리 안 후보님이 진짜 대통령 되셔서 북한을 만날 의사가 없든지 아니면은 보수표를 의식해서 저는 색깔론에 편승한 거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니까 제가 좀 답답하더라고요. 새정치의 결론이 색깔론이냐. 정말 색깔론으로 평생 피해를 보셨던 김대중 대통령이 살아계시면 땅을 치고 통곡할 일 아닙니까? 여성의 관점에서 차별은 빼고 평등은 더하겠습니다. 페미니스트 대통령이 되겠다는 약속 제가 정책 공약을 통해서 확실하게 지키겠습니다. 첫째, 경제 활동에 있어서 남녀 차별의 벽을 허물겠습니다. 둘째로 육아 정책도 성평등의 관점에서 접근하겠습니다. 셋째, 여성이 안전한 나라를 만들겠습니다. 아울러 이 자리에서 한 가지 더 특별한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사회 모든 영역에서 여성 대표성을 강화하겠습니다. 저 문재인이 꿈꾸는 새로운 대한민국에서 차별과 배제, 편견은 존재하지 않을 것입니다. 성평등이 모든 평등의 출발점이라는 이름 다음으로 정의롭고 공정한 나라를 만들겠습니다. 성별이 아니라 능력과 열정으로 평가받는 나라를 만들겠습니다. 여러분이 저 문재인의 손을 잡아주시기 바랍니다. 정권 교체로서만 가능합니다. 저의 손을 잡아주시면 강한 일이라고 제가 약속드립니다. 함께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트위터가 진짜 언론입니다. 우리는 역사상 가장 재미있는 TV 토론을 보고 있습니다. 나라의 장래를 생각한다면 마냥 웃을 수만 없는 토론이지만 그냥 그걸 예능으로 받아들인다면 굉장히 재밌는 토론을 우리가 3차 토론에서 봤어요. 개콘보다 더 재밌어요. 이러니 우리나라 개그맨들이 먹고 살기 힘들죠. 남의 밥그릇은 뺏지 말았으면 좋겠어. 우리가 지난 방송에서 홍준표를 코미디언 개그맨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그렇죠. 이경규의 아성을 네. 흔드는. 자, 그러면 이제 하나씩 짚어봅시다. 이슈가 된 것만요. 전반적으로 이렇게 갔어요. 공통질문으로 북핵 외교안보, 다음에 홍준표 사퇴,
다음에 북한 인권 결의안 논란, 이게 성민선 논란이고, 초대 평양대사 공방은 이제 박지원이 안철수 대통령이 되면 가겠다 이렇게 했다는 거고, 다음에 사드와 개성공단 이야기도 나왔고요. 다음에 가장 코미디였죠. MB 아바타 설전도 있었고. 제가 MB 아바타입니까? 네. 다음에 검찰, 국정원, 청와대 개혁 방안도 좀 이야기가 됐고요. 선거법 개정 방안도 이야기가 됐고, 국회의원 축소 문제도 이야기가 됐는데, 뭐 이제 재미없는 이야기부터 먼저 하자 그러면 국회의원 축소 문제 같은 거는 좀 우리 입장은 그렇잖아요. 국회의원 수를 더 늘리고 비례대표를 훨씬 더 늘리는 방향으로 가야 된다. 아니 그런데 유승민 같은 경우에는 아예 무슨 비례대표를 20석으로 줄이자 이런 말까지 나왔어요. 아니 그래서 아주 소수 약자 이런 사람들에게만 20석을 할당 차원에서 있고 나머지는 그냥 다 지었고 뭐 이렇게 하자는 거였고, 근데 사실 이 국회의원 축소 이야기를 제일 처음 얘기했던 건 안철수 후보였었잖아요. 사실 그 훨씬 더 이전에 예전에 인하대에서 예전에 이제 그 얘기를 했었는데, 근데 그렇게 되면 지금 뭐 정당 명부제라든가 이런 거하고는요. 이게 서로 상극이야. 그러니까 정당 명부제로 얘기를 하자면 지금 그러니까 심상정 후보 쪽에서 이야기하는 그걸로 가자면요. 오히려 국회의원 수가 늘어야 되는 판이에요. 독일식 정당 명부제를 받아들인다라고 한다면. 그럼 자기가 얘기한 200석 이거하고는 서로 이게 상응되지가 않는 거고요. 근데 나는 이 사람들이 되게 웃긴다는 생각이 드는 거야. 아니 국민들과의 고통분담 차원에서 국회도 정치권도 자기의 기득권을 내려놓는다라는 개념으로 국회의원 수를 줄이는 문제를 얘기를 해요. 아니 그 얘기는요. 내심 국회의원 수가 많아지는 거, 국회의원에 당선될 그 기회가 많아지는 것을 자기의 권리, 자기한테 득되는 걸로 이해를 하고 있는 거야. 이미 그러니까 국회의원이라는 직을 지들 하는 놈들 유리한 거, 하는 놈들에게 덕되는 거로 파악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아니잖아요. 혜택을 좀 줄이더라도 더 많은 사람의 국회의원을 그 의석수를 늘리게 되면 오히려 많은 사람들에게 그 대표성을 뭐 5만 명 중에 하나일 것을 3만 명 중에 한 명이라고 하면 더 많은 사람들에게 그 대표를 뽑을 수 있는 권한을 더 대표성을 더 주는 그런 셈이 되는 거잖아요. 거기에다가 사실 그 혜택을 줄이는 문제도 그래요. 혜택을 너무 줄여버리게 되면 아주 부자인 사람만 국회의원을 하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오히려 공직을 골고루 할 수 있게끔 하는 것이 일반 다른 시민들을 위해서 이게 나쁜 게 아니란 말이에요. 훨씬 더 좋은 거죠. 근데 여기서 이제 이 안철수 후보가 새 후보한테 집중적으로 이 질문을 받았어요. 왜냐하면 이 사람이 얘기가 오락가락했기 때문에. 근데 새 후보한테 똑같이 대답을 한 게 김대중 정부도 IMF 시절 때 소수의 국회의원을 줄이는 시도를 했고 국민한테 인정받기 위해서는 기득권을 내려놓아야 하고 이 얘기를 새 사람한테 똑같이 하는 거야. 사실 그랬었어요. 김대중 정부가 시작되고 아니, 내 나서 얘기는 그 팩트의 문제가 아니라 질문이 내용이 다 달랐거든. 왜냐하면 200명으로 하기로 하지 않았냐, 400명이라고 말한 적도 있지 않느냐, 얘기를 바꾼 데 대해서 어떻게 얘기하냐는데 그 세 가지에 대한 답이 토시 하나 안 틀리고 딱 그 톤에 그 발음만 하더라는 거지. 다른 데서도 똑같이 무슨 얘기를 꺼내도 정해져 있는 기본 답변 하나를 얘기하고 난 이후에는 다른 쪽으로 응용이 전혀 없이 똑같은 걸 앵무새처럼 반복하는 모습을 보이더라는 나는 이따가 다시 이야기 나오겠습니다만 토론을 왜 하자 그랬는지를 모를 정도로 안철수는 콘텐츠가 없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개념도 없고 방향성도 일정하지가 않고. 콘텐츠도 콘텐츠고요. 아까 지금 찌라시님이 얘기한 것처럼 대단히 경직된, 그러니까 대화라는 거는 상대가 어떻게 묻느냐에 따라 그에 맞는 대답을 양식을 바꾸든지 무슨 화법을 적용을 시키든지 해서 다르게 대답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 사람의 경우에는 이게 딱 입력이 되어 있으면 그 입력된 거를 똑같이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은 어떤 경우에는 굉장히 유리할 수 있는, 저 상황에선 상당히 유리하고 저 패를 들었으면, 상당히 상대를 공격할 수도 있는데 싶은데, 공격의 직전에서 공격을 못 하더라고. 컴퓨터 프로그램 같은 느낌, 입력된 대로만 뭔가 말하는 그런 느낌. 그래서 이제 인간 레고설도 있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이분의 경우에는 사진 같은 거를 찍잖아요. 이게 보통
정치인들이 어느 자리에 가서 이렇게 화보를 찍으면 배경 화면과 전혀 어울리지가 않게 이 인물만 뭔가 이렇게 합성해 놓은 것처럼 두드러지는 특징이 있다라고 해서 뭐 이렇게 인간 레고설 이런 것도 있는데 사실 이제 그 화보 모델의 특징으로 보자면 사실 문재인 후보가 모델로서는 최적의 모델인 건 맞죠. 언제 어디에서나 배경 화면과 너무 잘 어울리는 30년째 거기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처럼 이렇게 근사하게 일단 그 화보빨은 정말 너무 좋은 거야. 근데 그거에 비해서 이제 이 경우에는 너무 이게 딱 그 상황에 이렇게 오려서 딱 붙인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준다라고 해서 하여튼 인간 내고설도 있었는데 이 사람의 어떤 그 화법, 말투, 또 상대를 이렇게 어떤 공격하지 못하는 거, 이렇게 받아치는 어떤 그런 능력, 맞아요. 이런 것이 그러니까 리액션이 너무 떨어진다. 그러니까 이 사람 말싸움을 한 번도 안 해보고 살았나 봐. 그러니까 애드립이 자체가 없어서 답답해 보이고. 임기응변을 못하는 거죠. 이 양반은 원래 그 업무 지시만 하던 사람이고 자기가 프로그램 소스 코드 짜던 사람이기 때문에 토론에 능하지 않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토론하겠다고 우겼었는데 실제로 진짜 토론을 왜 하자고 했는지 궁금할 정도예요. 근데 이제 그 이야기부터 한번 해볼까요, 그러면? 내가 갑쳤습니까, 안 쳤습니까? 이거 정말 히트였어요. 근데 정말 그거는요, 아니, 그러니까 무슨 얘기를 하고 싶어 하는지는 알겠어. 그러니까 이 사람한테 이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이고, 가뜩이나 더불어민주당에서의 그 어떤 문건을 들고 나왔잖아요, 손에. 그러면 이게요, 굉장히 어쩌면 되게 잘할 수도 있었던 거였어. 옛날에 홍준표가, 이거 막 흔들면서 이게 뭔 줄 알아? 막 이런 식으로, 일종의 그 새머리, 바람머리, 할 때, 그러니까 왜 제일 잘하면 그 이제 사기꾼이겠지. 근데 이 사람은 그 사기꾼으로서의 기질은 너무 없는가 봐. 너무나 경직되게 그걸 들고 나왔으면서도 전혀 활용을 못하는 거야. 그냥 내가 갑쳤습니까? 내가 MB 아바타입니까? 이렇게 물으면 그럼 이제 상대방이 뭔 소리야? 내지는 그럼 뭐 본인이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야? 아니면 뭐 해명을 하든가. 또는 뭐 그런 얘기도 있죠. 라고 하면 오히려 역공을 당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상대가 아닙니다. 왜 그러십니까? 라고 하면 내가 어떻게 대답을 해야지 라는 걸로 프로그램을 이렇게 딱 짜왔는데 상대가 내가 생각한 대로 대답을 안 해. 그러면 나도 바꿔야 되잖아. 내가 손에 들고 있는 게 이게 뭔지 아시죠? 뭐 이런 식으로 추궁을 한다든가, 이게 거기 그쪽 당에서 나온 거 아닙니까? 이게 뭐가 내가 한 건 아니지 않습니까? 라고 상대가 말할 때, 그럼 무관하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이렇게 다그쳐야 되는데, 그런 것을 전혀 안 해보고 계속해서 내가 MB 아바타입니까? 계속 자폭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아바타다 이런. 그러니까, 원래 이제 그런 얘기 있잖아요. 뭐, 코끼리는 생각하지 마라고 그런 얘기에서, 코끼리는 생각하지 마라고 하면 자꾸 코끼리가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것처럼 MB 아바타 같은 자기에게 매우 불리한 이야기이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왜 나에 대한 네거티브 흑색선전을 조직적으로 하느냐라는 것을 물어야 되는 건데, 그러니까 원래 이제 잘하는 사람 같으면 그 얘기부터 물었겠지. 이 문건이 뭔지 아십니까? 왜 저에 대해서 어떤 흑색선전을 당에서 조직적으로 하고 있는 것을 아십니까? 모르십니까? 이런 식으로 먼저 얘기를 했었어야 되는데 그 얘기는 싹 빼고 내가 MB 아바타입니까? 라고 얘기하면 MB 아바타라는 얘기야? 라고 하면서 그때부터 MB 아바타 어디서부터 나온 얘기야? 이러면서 막 사람들이 찾아보게 되는 상태에 빠지는 거죠. 조국 교수가 그런 말 했어요. 문재인 후보의 부정 답변에도 불구하고 이제 시청자의 기억에는 MB 아바타 갑철수라는 단어만 남게 된다. 자기가 이걸 꺼내드렸으면 아까 진미님 말씀처럼 민주당의 네거티브가 머리 남게 만들어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말을 했어요. 근데 그 말도 웃긴 게 사실은 선거하는 사람들은 상대 후보의 네거티브를 준비할 수밖에 없고요. 그런 걸 만들었다는 걸 공격하고 나는 더 웃기다고 생각해요. 왜냐면 우리도 방송으로 지금 안철수 후보의 뭐 갑이라든지 김미경 교수 의혹 같은 것들을 계속 내보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실로 보여요. 특혜로도 보이고. 근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오히려 숨기는 형태로 가면서 상대방을 공격해야 되는데 왜 갑철수란 말이 나왔대? 몰랐던 사람들이 어떤 상황들에 대해서 인식해버리게 되는 굉장히 재밌는 효과. 선거 그 참모들이랄까요? 스태프들이 누구 말처럼 정말 바보들만 모여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 방송 중간에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새날팀들에게 큰 힘이 됩니다. 미리 감사합니다. 상황이 얼마나 웃겼냐 하면 이게 그 문건을 들고 나와서 안철수가 결론은 어떻게 됐냐 하면 결론이 마무리된 거는 문재인한테 제가 갑쳤습니까? MB 아바타입니까?를 물어봐서 아닙니다. 그러니까 네 그런 거예요. 결론은. 그러니까 문재인한테 확인받고 싶었던 거야. 자기가 아니라는 거를. 결론이 그렇게
중간에 있는 걸 다 생략을 해버리면 문재인도 어이가 없어서 이제 허허허 웃으면서 아닙니다라고 끝에 마무리 지니까 네 그렇게 돼버렸어요. 이게 얼마만큼 이게 유치한 짓이냐면 수십만 명이 보고 있었습니다. TV를. 우리가 작년에 11월 달에 박근혜가 기자회견 한 걸 봤었죠. 최순실 씨에게 제가 도움을 좀 받았다. 연설문 이런 거 자백을 한 번 했었잖아요. 첫 기자회견에서. 문제가 터지고. 그때 국민들이 느꼈던 거는 긴가민가 하던 사람들도 저런 XX 딱 돼버린 거예요. 그리고 조기숙 교수가 이런 글을 쓰셨네요. 닉슨이 사퇴 압력에 시달릴 때 70년대 초에 TV에 나와서 나는 사기꾼이 아닙니다. 라고 했더니 다음 날부터 국민 과반이 이 사람을 사기꾼으로 믿어버렸대. 그러니까 안철수가 제가 갑철수입니까? MB 아바타입니까? 그러면 TV 수십만 명이 보고 있는데 그럼 국민들 과반이 그렇게 생각해버린다는 거예요. 아, 쟤는 갑철수구나. 근데 그 얘기를 자기가 적극적으로 해명을 안 하고 왜 문재인한테 자꾸 그걸 물어보냐고. 진미님 나 뚱뚱해요? 네. 그렇게 생각해요? 그게 제 생각입니다. 그럼 나 뚱뚱한 사람 되는 거야?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거 말도 안 되는 논리를 주장하고 있는 거고. 내가 쓰레기입니까? 라고 해봐요. 아, 그렇게 위험한 얘기를 하면 안 되는데. 내가 쓰레기예요? 한간에 그런 이야기도 있지요. 그럼 내가 쓰레기가 자백한 거네? 뭐 이렇게 돼버리는 그게 거예요. 제 생각입니다. 어제 공교롭게도 어제 그 TV 토론이 끝나고 나서 CGV 있죠. 그동안 그 쿠사리를 그렇게 먹었던 CGV에서 영화가 딱 나오는데 TV 토론 끝나고 아바타가 나오는 거야. 타이밍 죽이더라고. 뭐 서로 공조하는 체제야? 그래서 어떻게 생각하면 되게 억울해. 그러니까 말싸움을 정말 안 해봤구나. 상대가 이렇게 딱 내가 예상한 것과 다르게 반응을 하면 그때는 내가 어떻게 받아쳐야 된다라는 것에 대한 근데 사실 그거는 누가 막 훈련을 시킨다고 되는 일이 아니잖아요. 살아오면서 어떤 그 싸움의 관록이 생기는 건데 그게 너무 없는 거예요. 지금 내장이 안 돼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이런 자폭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이야기를 함으로써 무엇을 얻고자 하였을까를 생각을 해보면 나름 이 사람도 뭔 전략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물론 실패된 전략이긴 해. 이거를 강하게 물고 내가 얘기를 해야지라고 했다가 어떤 퍼포먼스의 부족으로 인하여 그러니까 배우 잘못이지 시나리오 잘못이 아니라 배우가 잘못해가지고 이 초기의 목적을 달성하지는 못했어요. 그런데 원래 이제 그럼 도대체 전반적인 시나리오는 어떻게 짜갖고 온 걸까라는 생각을 해보면 이 사람은 나름 승부수를 던졌다라는 생각은 들어요. 그러니까 내가 내상을 입더라도 상대에 대해서도 확실하게 뭔가 이렇게 강하게 물고 늘어져야 되겠다라는 어떤 그런 작전 하에서 이 얘기를 한 거는 맞을 거라고. 그러니까 그 아내에 대한 이야기, 그러니까 1대1 뭐 1+1 뭐 이제 이것뿐만 아니라 이제 이거를 국회에서 나도 청문회를 하고 그쪽도 청문회를 해서 다 밝히자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해서 자기가 내상을 입더라도 상대방의 이러한 어떤 의혹이 확실하게 있다라는 것을 못을 받기 위해서 그런 약간 위험하지만 이런 수를 던진 것이다라는 생각은 들더라고요. 그 이제 2차 토론에 우리가 안철수가 뭐 이상하게 1차 토론부터 이렇게 경직돼가지고 짜증 부리고 아닙니다 하면서 비호감으로 섞여서 토론 자체에 대해서 안철수의 실패다 이렇게 몰아가는 분위기가 있었고요. 때 맞춰서 TV 토론도 시작됐고 검증이 시작되면서 안철수 지지율이 쭉 빠지는 상황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공교롭게도 갑철수 문건도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입장에서는 지지율 하락을 일단 막고 그리고 이것을 비열하게 만들었다는 문재인 후보 쪽으로 뭔가 책임을 돌리려고 하는 그렇죠. 도덕성을 타격하고 싶었던 거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번 대선 토론은 다른 거 다 준비 안 해도 자기 입장에서는 이 문건 하나면 문재인 후보 측의 비열함을 만천하에 알릴 수 있을 거라는 좋은 기회 있을 거라고 이제 그렇게 들고 나왔다고 봐야죠. 배우의 퍼포먼스가 너무 떨어지니까. 안철수는 그 후에도 몇 가지 정말 멋진 발언들을 해줬는데 나는 기억나는 그만 좀 괴롭히십시오 이거거든. 그러니까 자기가 이게 던졌으면 여기를 같이 물고 늘어줘야 되는데 자기를 계속 물고 들으니까 실망입니다. 그만 좀 괴롭히십시오. 곧 울 것 같더라고 거기서. 이번 TV 토론의 총 지휘를 안철수 캠프에서 TV 토론 총 지휘를 한 사람이 민영삼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요? 네. 싸구려 정편 전문가 이거. 네, 수직 나오는 거죠. 자기도 해봤다 이거야? 그렇지. 자기 패널로 나와봤다 이거지. 그리고 저는 홍준표 후보의 사퇴를 주장하면서 홍준표 후보와는 눈을 마주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진짜로 앞에만 딱 앞만 바라보고 얘기해. 여기 봐. 그죠?
홍준표가 안철수 저 좀 쳐다보고 얘기하세요. 국민들이 유치합니다 그러는데 그 표정이 너무 단호하면서 지가 피식피식 웃으면서 자긴 재밌어 죽겠는가. 아이 홍준표 나쁜 새끼 띠떼끼 너하고 얘기 안 해. 딱 이거거든. 초등학생 할 수 있는 거. 아니 근데 그것도 그래요. 사실 퍼포먼스가 떨어져서 그렇지 입장은 그렇게 나쁜 건 아니었었다고 사실. 심상정 후보가 사실 동일한 입장을 얘기를 한 거잖아요. 모두에 나는 저 홍준표 같은 가로 열고 쓰레기 그러니까 어쨌든 홍준표 같은 사람하고는 이 후보로서 토론을 하는 것이 옳지 않다고 생각한다. 정말 홍준표 고마웠을 거야. 사실 별로 얘기하고 싶지 않았을 거야. 그렇지. 근데 그렇기 때문에 아까 국민 여러분들의 양해를 구한다라고 딱 선을 긋고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거는 전달이 잘 됐어. 전달력이 좋아. 그리고 심상정의 입장이라면 당연히 저렇게 얘기를 할 것이고. 왜냐하면 지난번 토론에서도 정말 야단을 쳤잖아요. 설거지론 가지고도 야단을 딱 쳤는데 아니 이게 설거지가 문제가 아니라 이 성폭행범 공동정범이었어? 라고 되니까 내가 너 같은 놈이랑은 말을 섞을 수가 없다 라고 딱 정리에 가리를 해준 거잖아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다 몰입이 돼. 설득력이 있어. 심상정 후보의 어떤 그 개인의 어떤 개성과 이 주장이 딱 맞아떨어지면서 이게 딱 와닿아요. 근데 비슷한 이야기를 안철수 후보가 딱 얘기를 하니까 뭐야? 뭐 승질났어? 투정부려? 뭐 왜 삐졌어? 삐졌어? 뭐 왜 이렇게 뾰루퉁해? 왜 이렇게 새침해? 이런 생각밖에 안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선 후보들이 어디 가면 짧게 인터뷰하는 거랑 다르게 2시간 넘게 토론을 하게 되면요. 그 사람의 웬만한 것들이 다 드러나잖아요. 인격이나 준비된 컨텐츠나 호감도가. 안철수는 토론에다가 던져놓으면 비호감도로 바뀔 수밖에 없는 딱 그런 캐릭터였던 것 같아요. 앞으로 지금 토론이 한 2-3차례 더 남아있긴 한데요. 정말 걱정스러울 거예요. 나라면 토론 안 나갑니다. 할 때마다 지지율이 빠지는데. 그 사드 관련해서 문재인 후보한테 이제 얘기를 던지기 시작하면서 문재인 후보가 거기에 대해서 예전에는 찬성하셨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과거에 북한이 이 6차 핵실험을 하고 아니 핵실험 그거 하고 나서도 계속 반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북한이 핵실험을 했는데 아니 왜 자꾸 그 얘기를 반복을 하십니까? 그러니까 아니 논점을 돌리지 말고 지금 얘기를 들으세요라고 하고 있는 게 뭐냐면 핵실험에서부터 이걸 뭘 풀어나가야 돼 자기 시나리오는. 근데 문재인이 다음 얘기를 진행을 못하게 하니까 내 대본대로 좀 따라줘. 하고 애원을 하는 듯한 그런 진행이었다는 우리가 거지. 우리가 사실 TV 토론을 통해서 무엇을 볼 것인가를 생각을 해보면 뭐 각자 뭐 정책도 중요하고 뭐 그렇긴 한데 정책은요 사실 선거 막판으로 가면은 다 어떤 캠프나 정책이 상당히 많이 비슷해집니다. 그러니까 어떤 일정한 것으로 수렴해 가는 경향이 있어요. 그런데 더 중요한 거는 뭐 이 사람의 지적 능력이라는 것도 그래요. 요즘처럼 이렇게 검색이 잘 되는 시대에 뭐 한 사람이 뭔가 그걸 디테일한 거를 뭐 5만 가지를 다 알고 있는 게 뭐가 그렇게 중요하겠어요. 더 중요한 거는 대화의 능력이에요. 대화의 능력. 그러니까 이 사람이 회의를 주관할 수 있는 사람이냐. 회의를 주관해서 상대가 어떤 대답을 했을 때 내가 기존에 가지고 있던 것과는 달리 다른 대답을 들었더라도 거기에 맞춰서 방향을 틀어서 뭔가 그 다음 이야기를 진행해 나갈 수 있는 사람이냐. 일단 배드민턴을 치면 내가 공 던지고 네가 공 받고 던지고 랠리를 이어갈 수 있는 사람이냐. 그렇지 않고 일방적으로 나는 딱 머리에 고정이 됐어. 이대로 나가야 돼. 그래서 딱 그 얘기만 해. 상대가 그거 아닌데요? 라고 얘기를 해도 아닙니다. 뭐뭐는 어떻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면 이거는 대화가 민주적인 대화가 이 사람이 유연하게 이렇게 잘 안 되는구나 라고 밖에 이해를 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제가 토론을 보면서 그런 생각했거든요. 전략적으로 우리가 한번 바라볼 필요가 있어. 안철수 쪽의 전략은 안철수라는 캐릭터 때문에 말아먹은 상태라고 봐요. 왜 그러냐면은 예초에 안철수의 전략은 그거였잖아. 기존 정치권의 혐오를 느낀 사람들에게 새 정치를 보여준다는 의미에서. 근데 안철수가 보여주는 행동이 새 정치가 아니고 지금 예를 들어서요. 더불어민주당 후보에 문재인이 아니고요. 손학규 같은 사람들이 나왔다고 생각해보세요. 그럼 먹혀요. 유연하게 잘했겠지. 그럼 먹힌다고. 안철수에게 먹히는 대상이에요. 근데 실제로 느낌이나 이미지나 이런 것들이 다 안철수 배경에는 굉장히 노회한 호남권 지역 출신 국회의원들이 있어. 대표적으로는 박지원. 더군다나 안철수가 새정치니까 뭔가 상대 후보와의 차별화를 보일 만한 건 조금 더 상대적으로 젊고 마인드 신세대틱하고 이런 뉴 프론티어 이런 느낌으로 가야 되는데
계속해서 지금 구태로 가고 있는 상태에서 나이가 훨씬 더 많이 먹은 문재인 후보는 훨씬 더 신세대적인 느낌을 줘버리니까 자기 포지션이 사라져버린 거예요. 결국 상대적인 초등학생이 돼버렸어. 토론회에서 문재인 후보가 맏형 역할을 해버리는 거예요. 보는 사람들로 하여금 맏형은 맏형이네. 지금 막내네. 이게 딱 티가 나버리는 거예요. 장관들 모아놓고 뭔가 국무회의 하는 것 같은 느낌. 네. 철없는 환경부 장관이 와가지고 아닙니다. 무슨 새가 날아든다는 정권 교체를 갈망합니다. 홍준표 이야기로 가봅시다. 그러니까 안철수는 그냥 구상유치? 정말 이렇게 저피린내 나는 그런 느낌이고요. 오히려 홍준표는 캐릭터가 정말 나빠서 그렇지 토론 자체는 안철수보다 잘하는 거라고 보거든요. 자기 지지층에는 확실히 소구하잖아요. 아니 근데 이렇게 사람이 뻔뻔할 수 있을까 싶어. 자기가 이 대통령의 자질을 논하고 있어. 강간미수범이 자질이 있어야 되는데 이분들은 자질이 없어서 너는 자질이 있냐라는 질문을 하고 싶은데 네. 거기서 누가 물어봤으면 큰 소리 쳤을 거야. 나는 반성했으니까 됐고. 이런 논리거든. 했죠. 이 근데 이 사람은. 반성이 뭐냐면 뭐 토론은 안 나왔지만 홍준표가 내놓은 반성의 키가 뭐냐면 그 당시에는 정조관념이 너무나 이렇게 사회적으로 중요한 이슈였기 때문에 그런 걸 무너뜨리기 위해서는 어쩔 수가 없었다는 거야. 이게 약을 써야 되는 게 그 강한 정조관념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어쩔 수 없는 상황. 이게 얘 답변인 거야. 진짜 점점 더 폭탄이다. 근데 미치겠다 진짜. 근데 진짜 어제 술 먹으면서 어떤 분하고 얘기를 나누는데 야, 난 저런 태도가 왜 마음에 드냐 그러더라고. 어머. 아니 그게 어떻게 되냐면은 홍준표는 확실하게 자기 지지층에 소구하고 있다니까요. 실제로 굉장히 많은 남자들이 그걸 직접 한 것도 아니고 그것을 책에 쓰고 반성까지 했는데 이런 거는 물건 늘어지는 게 좀 심하지 않느냐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일정 정도 굉장히 많은 비율로 우리나라에 존재합니다. 그러니까 그 짓 자체는 되게 나쁜 짓인데 솔직하게 그걸 이야기함으로써 이게 자기가 직접 꺼내놓은 이야기는 아니고 누군가에서 발견된 상태인 거잖아요. 예전에 썼던 책에. 그러니까 홍준표는 그렇게 뻔뻔하게 나가는 전략으로 가고 있어서 오히려 기존의 새누리당이나 이런 데를 지지해왔던 사람들 입장에서는 저런 건 흠결 안 된다고 생각하는 정도의 자기들 판단이 딱 컸다고 봐요. 이게 자서전에 자기가 쓴 내용인데요. 이거는 이제 실패했다고 돼 있어요. 매겼는데 효과가 없었다. 오히려 막 핥히고 그래서 당했다라고 하는데 저는 이 부분이 창작이거나 남의 얘기를 들은 창작이거나 본인의 직접적인 체험이라고 강력하게 주장합니다. 이게 간접적으로 한 달이 건너들은 얘기를 이렇게 쓸 수가 없어요. 이건 제가 경험자라 잘 압니다. 뭘 또 경험까지 했어요. 친구 얘기인 것처럼 하지만 사실은 자기 얘기일 그럼요. 것이다. 자기 얘기일 가능성이 크거나 아니면 글의 재미적인 요소를 위해서 그 당시 떠돌아다니는 얘기들을 자기 거 있냐 갖다 차용했을 가능성이 높아요. 지금 현재 트위터나 인터넷상에서 그래서 그때 홍준표와 같이 있었던 그 지인들 친구 찾기 운동을 벌이고 있어요. 아니 이미 신동아인가요? 2011년도 기사에 그 하숙집 홍준표가 있었던 대학때 그 하숙집에 누구누구가 하숙집 동문이다라는 것이 나와져 있어요. 예, 지금 서울 상대 출신의 이재환 뭐 이런 사람도 있고요. 야, 이거 여러 사람 지금 몇 명이 있어요. 이미 그 기사를 다 검색을 해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러면 이 중에 범인이 있다는 거냐? 이제 이런 얘기가 되는 건데 아닌 게 아니라 여기에서 또 그런 얘기를 했단 말이야. 지금 그 당사자가 한국의 경제를 좌우하는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나는 말을 못해. 이러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한 2명으로 축소되거든? 지금 대상자가? 아무튼 그런데 지금 이게 사실 웃고 즐길 이야기가 아니라 나는 이 경우에 굉장히 단호한 입장을 취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왜 가령 뭐 TV에서 어떤 연예인이 무슨 발언을 해가지고 그 발언에 문제가 돼가지고 방송을 쉬고 이런 경우들이 있잖아요. 그것처럼 이렇게 어떤 하나의 우리가 예전에는 이런 정도의 이야기가 스캔들이라고 생각되지 않았겠지만 지금 2017년도에는 이런 정도의 사람이 대통령 후보까지 되는 것은 사회적으로 용인하지 않는다라는 일종의 도덕적 기준 같은 것을 이렇게 마련하고 우리가 그것을 서로 확인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그냥 웃을 이야기가 아니라 이 사람은 사퇴하는 게 맞아요. 여성 단체들 뭐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이게 지금 최근에 자기가 대선 후보 나오겠다고 쓴 책은 아닌 거 맞고요. 2005년도에 나온 책이에요. 이런 문제를 책에 썼다는 게 문제예요.
한때 그런 생각 가졌던 사람들이 있고요. 지금 저 송 작가님도 아마 그거에 대해서 피식 웃을 거예요. 그런 시절이 있었다고. 근데 네가 네가 쓰레기라는 거야. 그러니까 나는 이제 정치하기엔 틀린 거야. 남자들 사이에 그런 만화 즈음에 그런 생각들 하고 막 그런 얘기 했던 사람들이 있었단 말이야. 그건 인정하라고. 근데 그런 것들이 무슨 무용담이나 되는 것처럼 책에 쓰는 것 자체의 마인드가 쓰레기인 거예요. 그리고 그런 것들이 마치 무용담처럼 돼가지고 그렇게 회자시키고 사람들로부터 막 이런 거를 즐기는 모양새 같으면은 이거 진짜로 쓰레기밖에 안 되는 거지. 그러면 이 상태에서 이런 만약에 논란이 벌어졌잖아요. 그러면 정말로 죄송하다고 계속 넙죽넙죽 사죄를 해야 되는데 그 정도가 꼭 뭘 이렇게 돼버리니까 이게 아까 더 사죄했잖아. 문제가 되는 거야. 사죄했으면 됐지. 그 맥락도 보면 웃겨요. 그 책에 이제 나와 있는 거를 보면 아까 그랬잖아요. 이제 이게 실패를 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를 친구한테 자기는 줬는데 그 친구는 막상 그렇게 약을 술에 타가지고 먹이서 여관까지 데려가는 것까지는 성공을 하였으나 옷을 벗기니까 눈을 떴다 이거야. 그래가지고 꼬집고 핥히고 해가지고 이렇게 다 끄잡아 뜯겨가지고 이제 실패를 한 채로 왔다 이거예요. 그 와서 왜 그래 되었는고라고 물으니까 그러니까 그게 정말 그런 거면은 실패할 리가 없을 텐데 이런 식으로 얘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무슨 소리냐면 저는 써봤죠. 그러니까 아니 만약에 이게 정말로 내가 한때 잘못된 생각을 하였지만 이게 피해자가 있는 범죄이고 이게 그 피해자의 고통을 생각하면 굉장히 나쁜 짓이었다라는 것을 그 순간에도 깨닫고 지금 와서도 깨닫는다라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이게 그 옮겨져서 얘기가 되는 그 맥락은 어떤 식이냐면 계속해서 그 범죄가 실패한 이후에도 피해자에 대한 이야기는 없어. 그건 없고 그냥 실패를 했다. 그치. 왜 실패를 하였는가? 그 돼지 흥분제가 수컷한테는 듣고 암컷한테는 뭐 안 듣고 남자한테는 듣고 뭐 여자한테는 안 듣고 사람은 계속 그게 알쏭달쏭 될 것 같았는데 왜 안 됐지? 라는 얘기가 있는 거지. 이게 정말로 범죄이고 피해자가 있다. 이런 개념은 아예 없더라고. 그 책의 내용도. 놀랍게도. 그리고 나서 몇 년 후에 이 사람은 검사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어렸을 때 한때 그냥 그런 혈기가 왕성해서 그랬습니다. 라고 얘기하기에는 아니 그 사건과 실제 검사가 된 사건 사이에는 몇 년이 텀이 없어요. 그래놓고는 무슨 놈에 그러면 혈기 왕성할 때에 검사가 됐네? 그럼 그런 상태로 검사 돼가지고서는 2005년도 때까지도 별로 반성이 없었는데 그 사이에는 무슨 일을 얼마나 했을까? 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사실 여기에 제가 고해하는 마음으로 제가 설명을 드리자면 그 돼지발정제가 요흰빈인데 이거 굉장히 중요한 문제다. 네. 같이 쓰레기가 될 수도 있어. 그 요흰빈인데요. 요흰빈은 맞아요. 요흰빈이라는 성분은 한마디로 말해서 성기로 피를 몰아주는 그 형태를 취하는 거예요. 비아그라네요. 그렇죠. 비아그라인데 이제 남태지한테 이걸 먹게 되면 이게 이제 그쪽으로 피가 몰림으로 인해서 배란이라든지 성관계에 있어서 이걸 원활하게 해주는 거지 사람을 흥분시키는 게 아닙니다. 흥분은 대뇌나 피질의 시각적인 그 위에 육체적인 자극을 통해서 일어나는 거지 요흰빈의 기능 안에 말 그대로 체음의 효과는 없어요. 그러니까 흥분제라고 말하는 것 자체가 무리고 그냥 자율신경계를 이렇게 열어주는 그런 그렇죠. 식이죠. 그러니까 동물들이 교미에 있어서 좀 더 원활하게 교미를 할 수 있게끔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거지. 이거 자체가 여성이 갑자기 남자를 보고 뻑가게 하는 이런 식의 환각 물질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애초에 지식이 짧은 놈이지 이런 걸 쓰는 그러면은 거는. 이 결론적으로는 용산전자 상가 같은 데서 사다가 그냥 당한 거네요. 그 당시는 그냥 쏜 거네. 그 당시는 그 농약집 가면 종잣집 파는 집 가면 다 팔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80년대 용산전자 상가에서도 팔더라고요. 그래요? 근데 저는 이제 구입처가 달랐는데 하여튼 이거 자체를 그런 건 줄 알고 썼다고 하는 거는 그 당시 돌아다니던 어떤 썬데이 서울 같은 데서 흔히 일어나는 맞다. 그런 류의 찌라시. 그 얘기들을 듣고 그게 효과가 있는가 보다 하고 착각하는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대마초 없으니까 바나나 가루 빠갖고 담배 피던 거랑 똑같은 짓이라고. 그러니까 이거 혹시 지금이라도 이런 거 사용해 보시려고 하시는 분 절대 소용 없으니까 쓰지 마세요. 홍준표 얘기는 여기까지 하시고요. 지금부터 당신은 평생 잊을 수 없는 숫자를 듣게 됩니다. 특히 술을 먹은 후 반사적으로 이 숫자가 떠오를 것입니다. 1800의 안철수 홍준표 깎어. 심상정 후보 이야기 한번 해볼까요? 전반적인 평은 2차 토론 때 너무 욕을 많이 먹었잖아. 심각하다 할 정도로. 그래서 그런지는 모르지만 저는 그냥 전에도 예상을 했잖아요.
단계별로 갈 것이다. 그리고 사실상 자기들한테 문재인 후보를 많이 까봐야 득이 안 된다는 거를 체감했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전략이 애초에 정해진 전략이 단계적으로 아니면은 전략이 바꿨는지는 모르지만 사실상 그런 경우가 있었잖아요. 이제 북한 문제 같은 게 나오면 언제적 이야기냐 이렇게 그렇죠. 막아주는 형태로 공조도 좀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이제부터는 나머지 토론 같은 경우는 문재인 비판보다는 공조 또는 문재인 비판에 열을 올리기보다 그 반 정도는 안철수나 홍준표 비판에 열을 올려줘야 되는 그 스탠스로 좀 바뀌고 있다라고 보는 거죠. 꽤 적절한 역할을 했다고 생각을 해요. 뭐냐면 왜 그 송민순 그 이야기 나왔을 때도 뭐 그런 거죠. 아니 그게 뭐가 그렇게 대수냐. 그리고 처음부터 허심탄회하게 앞으로의 그 남북관계를 좋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좀 더 그러니까 전향적으로 전향적으로 왜 말하지 못하느냐. 이렇게 얘기를 한 거거든요. 근데 사실 그 대목은 그것은 무척 옳은 말이기는 하나 사실 문재인 캠프에서 그렇게 얘기하기에는 약간 좀 뭐랄까 정치적 네이버를 부담감이 있지. 얘기하기에는 조금 그런 면이 있죠. 그러면 또 왜냐하면 또 물어뜯길 어떤 빌미를 제공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은 왜 진성준 이제 그쪽에서 페이스북에다가 이제 그런 식으로 얘기를 썼다가 다시 지웠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정도인데 그거를 사실 심상정 후보 입장에서는 자신의 신념에도 걸맞고 그리고 지금 이 돌아가는 이런 식의 북풍몰이도 한심하고 그렇기 때문에 정확하게 그 입장에서 얘기를 해줄 수 있는 거였죠. 어제 토론에서는 노동정책과 선거법 관련한 개정에 대한 일종의 그 재확인이라 그럴까요? 그런 부분 안에서 얘기들을 꺼냈어요. 그래서 약간 공세적으로 처음에 시작하긴 했는데 문재인 후보가 이건 내가 이미 2012년 대선에서 한번 했지만 실패해서 못한 거고 이번에 되게 되면 꼭 받겠다라는 약속을 함으로 인해 가지고 너무 뭐랄까 처음에 소두는 또 한 번 분나 또 논쟁 한번 벌리나 했는데 너무 쉽게 합의가 돼버리더라고. 그렇게 얘기가 끝나니까. 그래서 이게 뭐 어찌 됐거나 꾸준하게 노동에 관련된 그리고 선거법에 관련된 얘기들을 하고 있는 심상정 후보의 포지션은 선명성 면에서 어느 정도 인정을 받을 걸로 봐지고 의외로 안철수 후보가 빠지고 있는 지지율의 일부가 상당히 심상정 후보에게 가고 있다는 또 그 이후에 여론조사가 있는 걸 보면 지금까지는 잘하고 있다고 결과적으로 성공적인 토론을 진행하고 있다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심상정 후보 입장에서는 이제 방법이 두 가지가 있죠. 우파 쪽을 이제 공략을 해서 그쪽은 이제 개쓰레기로 만들어 놓고 그러면서 이 전체적인 스펙트럼을 그러니까 오른쪽 쪽으로 이렇게 이동 그렇게 함으로써 왼쪽의 자리가 살짝 넓어지게끔 하는 앞으로 조금 옆으로 가 해가지고 자기 자리가 조금 넓어지는 그런 방식이 있고 그러면서도 자꾸 이제 더불어민주당과 이렇게 너무 위성정당인 양 그 차별화가 별로 안 되는 지점에 있어서는 어느 대목에서 분명히 차별화가 된다. 삼성을 비롯한 어떤 그 재벌개혁의 문제 같은 것 그리고 복지공약의 어떤 후퇴의 문제 뭐 이런 것들은 나는 훨씬 더 선명하게 재벌개혁의 의지가 있다. 이 얘기를 함으로써 그 더불어민주당과의 그 차이점 같은 것을 정확하게 부각시키는 그 두 가지 노선을 같이 병행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정말 쓰레기는 저는 유승민이라고 봐요. 그러니까 자기들 전략이라는 것은 포지션은 그런 거잖아요. 홍준표는 이미 쓰레기 됐고 건전한 보수들은 나한테 표를 줄 거야. 그러니까 자기 안보관을 이야기하기보다 나중에는 뭐 이제 심상정 후보하고 유승민 후보의 뭐 국방 관련한 토론도 있긴 있습니다만 결론적으로 말해서 안철수든 문재인이든 북풍 관련한 그런 이야기만 계속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자기의 장점을 전혀 살리지 못한 상태로 우리들이 보기에 그냥 쓰레기로 계속 가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나는 2차 토론 때까지만 봐도 이 사람이 왜 좀 사람이 품질이 괜찮잖아. 머리도 좀 똑똑해 보이고 엘리트 같고 그러니까 말도 되게 잘하고 유연하고 이래서 참 괜찮은데 어째 저쪽 동네에서는 개쓰레기 같은 홍준표보다도 훨씬 표를 저렇게 지지를 못 받는가. 참 저 동네도 다반 나온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알았어. 왜 그런지. 생각을 해보세요. 원래 홍준표는요. 박근혜 그러니까 친박이 아니었었어. 원래 홍준표는 친이였지. 친박도 아니야 원래가. 그랬던 사람인데 그 반면
유승민은요 친박이었지. 그 원래 비서실장까지 했던 사람이잖아요. 박근혜 경제교사로 옛날에. 출마했죠. 그렇죠. 원래가 친박 중에 친박이었던 사람이에요. 그러다가 이제 친박이면서도 쓴소리를 좀 했다라는 것으로 미운틀이 베겼다. 이제 이렇게 된 거긴 하죠. 근데 지금의 이 구도에서 자기가 그렇게 친박이었던 사람이 말하자면 지금 나는 바른정당으로서 그쪽 구태에 박근혜 정부와는 선을 그었어요 라고 나오는 것이 도대체 뭔가 그리고 나서도 또 그 이후에는 계속해서 사드뿐만이 아니라 계속 이상 야릇한 북풍몰이 안보 논쟁을 해대는 꼬라지는 도대체 뭔가 등등을 보았을 때는요. 그냥 기회주의자다. 쟤는 정말 얍삽하기가 이를 데가 없구나. 그러니까 머리 좋으면 뭐하냐. 저런 식으로 그러니까 오죽하면은 양아치, 양박이라는 말을 썼던 거잖아요. 홍준표가. 그러니까 이게 양아치이긴 마찬가지인데 계열을 좀 달리하는 양아치인 거지. 그러니까 한쪽은 그나마 약간 우직함이 있는 양아치이고 왜 마초들에게 우직함을 인정받는 그러한 양아치이고 이쪽은 그러한 우직함도 아예 없어버리는 정말 희한 야릇한 양아치인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독고다이 같아요. 안철수는 당하고는 결별이 돼 있지만 지가 거느리고 있는 나름의 그 대선 조직이 있어가지고 어떤 형태로든지 물론 민영상 같은 놈이 헛발질을 해갖고 이번 토론을 망쳤다고 하지만 누군가 서포팅 해주는 조직이 있는 게 맞는데 유승민은 그나마 없이 완전 혼자 프리랜서로 뛰는 듯한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뭐 정책이라든지 연설문이라든지 뭐 정강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전부 혼자 다 책임지고 있는 듯한 느낌이고 거기서 대표적으로 느낀 게 처음에 송민순 회고록 관련된 내용을 갖고 문재인을 공격하려고 하다가 이미 밝혔지 않습니까? 라는 대목에서 확 막혀버리는 느낌이 들었다는 거지. 그러니까 내가 보기엔 그걸 못 들은 것 같아. 토론날 오전에 발표했던 민주당 발표의 그 해명을 못 들은 상태에서 공격의 날을 세우려다가 이게 이미 해명이 됐어. 근데 무슨 내용으로 해명을 했는지 자기가 모르니까 갑자기 말을 돌려서 거기서 한 잼만 날려놓고 쏙 빠져버리는 느낌을 받는 거예요. 그렇지. 막 누군가 토론 들어가기 전에 다 챙겨줘야 되거든. 우리도 방송하다 보면은 방송하는 중간에 뉴스가 막 나오잖아요. 뭐 그걸로 알아야 되는데 모르는 상태로 녹음해버리면 그거 다 날려야 돼. 아니 근데 그러면 유승민은 지금 그 당내에서 이번 주에까지도 사퇴 압력 같은 것이 지금 있는 거잖아요. 24일 날 그 의원총회를 하는데 의원들이 이미 사퇴하라고. 그러니까 오늘이 24일이거든요. 그러니까 24일 날 사퇴하라는 내용으로 이제 진행을 한다는 거야. 압박을 한다는 거야. 유승민은 끝까지 간다고 그랬고요. 그러니까 결국은 끝까지 가게 되면 유승민 혼자 남고 밑에 있는 당원들이 뭐 홍준표를 찾아가든 아니면 안철수를 찾아가든 이동을 하겠다는 얘기밖에 안 되는 거잖아. 이제 악수를 두는 거죠. 최후의 악수를 두는 거고요. 그렇게 되면 물론 자기들 입장에서는 그게 이합집산으로 해서 플러스 알파 효과가 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오히려 그 부분은 이게 홍준표한테 가면 홍준표 지지율이 올라가면서 안철수 표가 그쪽으로 이동을 할 거고요. 안철수한테 가면 안철수를 지지했던 사람들 플러스 만약에 일만큼이 그 유승민 후보 쪽 지지했던 사람들이 지지한다 그러면 그 외에 빠져나가는 부분은 2, 3만큼 문재인하고 홍준표한테 빠져나갈 거라고 보거든요. 악수죠. 사실은 그렇게 이합집산한다는 건 악수인 것 같고. 근데 그렇게 되면은요. 결국은 선거 끝나고 나면 바른정당은 분해야 된다는 얘기 아니겠어요? 없어지는 거죠. 없어지는 거기 때문에 쉽지는 않아요. 자기들이 이렇게 자중질환 일어나서 뭐 후단협 같은 자기들 나름대로의 그런 거를 만든다고 하는 거는 일단 바른정당을 해체한다는 그런 의미하고 거의 비슷하고요. 그거에 대한 후폭풍으로 저 홍준표가 있는 자유당은 그 굳건하게 남아있겠지만 이 국민의당이 또 해체될 수가 있어요. 그 후폭풍으로. 그래서 얘네들이 지금 여기서 뭐 어디 애들 표를 몰아주겠다 막 이런 행동을 하면은 그냥 폭망인 거예요. 자기들 다. 끝까지 가야 돼. 유승민 입장에서. 그러니까 유승민 말이 맞고요. 전에도 제가 그런 말씀 드린 적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일부가 딴지를 걸면 후보는 더 빡이 돈다고. 그렇죠. 자기가 느꼈을 때 돈이라도 좀 적게 전략해야겠다라고 느끼로서 그만두는 건 모르지만 지지율을 얻는 만큼 정치적으로 살아남는 거라니까.
그러니까 그거는 우리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달라요. 그러니까 새누리당을 나온 의미가 사라져버리는 상태가 돼버려요. 유승민은 어떻게든지 완주를 해주는 것이 정치적 미래를 위해서도 훨씬 도움 됩니다. 지금 유승민은 60억 보조금, 정당 보조금 63억인가 받았죠, 아마? 그거 탈탈탈 털어 쓰고 싶은 심정일 거고, 나머지 의원들은, 야, 그거라도 남겨놨다고 비상금하자. 지금 좀 그만둬줘. 라는 게 현실적인 문제 아닐까요? 돈이 문제가 아니고, 지금 상황에서는 이 바른정당하고, 그 다음에 유승민의 정치적인 생명이 달려있는 거예요. 특히 이 파파이스에서 나와서 떠들기도 했지만, 장제원 씨가 나와서 많이 떠들기도 했어요. 파파이스에 나와서. 더불어민주당 이렇게 가면 분명히 이기니까, 남는 표 좀 자기들 달라고. 막 이렇게 막 읍소하면서 깨노처럼 막. 뭔 소리야. 파파이스에 나와서 그랬어요. 진짜? 파파이스에 나와서 뭐 장제원이 뭐라 그랬냐면. 야, 이분이 미래를 내다보지 이 상태로 않네. 가면 압도적으로 더불어민주당이 대통령을 만드는데 자기들은 살아남아야 건강한 보수가 남는다. 저 자유당하고 우리가 경쟁을 해야 된다. 그러면서 더불어민주당이 남는 표 있으면 우리 좀 주세요. 막 이랬어요. 말 되네. 야, 이건 최고의 천당각설이다. 근데 이런 건 있어. 현재 선거 구도의 문제이지 유승민이 표를 더 적게 득표한다고 해도요. 선거 구도의 문제이지 유승민이 후보로서 자질이 떨어지기 때문이라고 생각하지는 않거든. 웬만한 사람들이 봤을 때. 당의 당세도 약하고 그런 것들 때문에 좀 어느 정도 유승민 지지율이 5% 안짝에서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정도라고 하면은 완주를 해놓고 나면 나중에 결국엔 얘네들은 자유한국당도 그렇고 바른정당도 그렇고 결국에는 내년 지방선거를 위해서 뛰어야 되는 상태이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받은 지지율만큼 지분이 생기는 거라고 생각을 하면 유승민이 끝까지 가야 되는 거고요. 그렇죠. 끝까지 가야죠. 유승민이 안철수에게 붙으나 어느 쪽에 붙으나 사실상 내가 효과 없다고 보는 사람이에요. 그냥 죽는 거죠. 네. 자기들이 죽어가는 폭망하는 거지. 거. 예. 판은 그래서 죽어가는 거지. 끝까지 살아남아야 장제원이 그렇게 파파이스에 나와서 읍소하고 국민들한테 제발 표 좀 주세요. 더불어민주당 표 남으니까 자기들 살려주세요. 이렇게 말이 돼. 진짜로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너무 재밌게 봤는데 지금 그런 상황이다 보면 바른정당 같은 경우에는 지방선거, 다음 국회의원 선거를 위해서 움직여야 되는데 그렇게 뭐 쉽게 누구를 다른 사람을 지지하고 이러지는 못할 것 같아요. 보니까 토론이 끝나고 나서 인터뷰 같은 거 하잖아요. 안철수는 안철수답네. 그 안철수는 뭐라 그랬냐면 끝나고 나서 생각보다 시간이 충분하지 않아 전반적으로 생각을 알리는데 제약이 있었다. 그리고 자기한테 막 말 바꿨다고 이야기 계속 사드 같은 거 정치적 공세였으며 시청자들이 다 판단하실 것. 그리고 지금 그 문재인 후보한테 상임위 열자 그랬잖아요. 검증을 위해서. 거기에는 숨길 게 많다는 뜻이다. 문 후보가 그걸 응하지 않은 거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굉장히 뒤끝을 좀 발휘하고 있는 이 토론 가장 뭐가 남으세요? 그러면 뭐가 남으세요? 갑철수하고 가바트밖에 안 남잖아. 그러니까 이건 정치적 의도가 있는 거예요. 문재인이 나를 경쟁자 파트너로서 인정했다라는 부분을 받기 위해서 자꾸 나한테 관심 좀 가져줘라고 던지는 거고요. 안철수 후보가 했던 그 워딩 중에 사람이 좀 적으면 더 쉽게 더 좋은 토론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요거는 제발 심상정하고 유승민이는 안 나왔으면 좋겠어요. 이 얘기잖아 지금. 그냥 우리 소위하고 싶어요. 이 얘기잖아. 유승민한테 이번에 되게 당했거든. 아니 그래도 발려. 실시한다고 전혀 다운될 것 같지 않아. 지금 토론하는 걸로 보면 그럼 더 발려. 더 세밀하게 발린다고. 죽어. 그 다음날 사퇴해야 되는 상황이 올 수도 있어요. 이게 지금 저 같은 경우에는 토론해 보면서 그 정리가 된 게 있어요. 그 트윗이나 유튜브에 보면 문재인의 1샷 4킬이라는 게 있어요. 원샷 4킬. 5분 동안 그 발언을 하는데 문재인 혼자서 4명에 대해서 한 방에 그냥 다 정리를 해버리는 그런 동영상이 있고요. 그게 아마 가장 저한테는 강렬하게 남은 것 같아요. 그 장면이. 우리 안철수 의원이 방금 모두의 미래를 이야기하자. 그래놓고는 그 말이 끝나고는 돌아서서 과거를 이야기하고 주제에서도 동떨어진 이야기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 유승민 후보님은 저는 조금 토론 태도를 좀 바꾸셔야 된다 생각해요. 질문하시고 그에 대해서 답이 있었으면 그것으로 정리하고 그래도 또 팩트 확인이 필요하면 끝난 뒤에 또 하시면 되죠. 그런데 상대가 인정할 때까지 끊임없이 계속 그 말꼬투리 잡고 하는 것은 저는 뭐 토론의 태도가 아니라고 보고요. 저는 송민순 이 회고록 이 사건은 지난번 대선에 있었던 그 제2의 NLL 사건이라고 그렇게 규정합니다. 그때도 NLL을 노무현 대통령이 포기했다. 전부 선거 끝난 이후에 다 터무니없는 사실로 밝혀져서 그렇게 말한 소속 의원들이 처벌받고 사과하고 그랬습니다. 지금 또다시 제2의 NLL 사건을 되풀이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부분은 이미 좌시하지 않겠다. 단호하게 형사적인 묻겠다라고
밝힌 바도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송민순 본인의 회고록에 의하더라도 이미 11월 16일 회의에서 결정됐다 나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송민순 장관이 외교부가 북한하고 접촉해 본 결과 북한이 그렇게 크게 찬성을 하더라도 크게 반발할 것 같지 않다. 그렇게 주장하면서 본인이 확인해 보자. 그래서 그 회의 때 지금 외교부 장관하고 있는 그 당시 외교안보 수석 윤병세 수석이 그 문항까지 준비해 왔다는 사실이 오늘 다 지금 확인된 거 아닙니까?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길 바라고요. 우리 홍준표 의원님 이 부분은 제가 다 대답할 후보님 다 대답할 가치가 없지만 노무현 대통령 아까 640만 불 당시 가족이 받았다라는 사실은 확인된 바 있지만 노무현 대통령이 받았다는 사실은 확인된 바 없습니다. 그 사실이 인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검찰이 기소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그 다음에 송영건 기무사령관 이것도 마찬가지로 2012년 지난번 대선 때 했던 주장입니다. 2003년도에는 열린우리당이 워낙 소수 정당이라서 국가보안법 폐지 법안을 발의할 수 없었을 때입니다. 그 법안을 발의한 것은 탄핵 후폭풍으로 2004년도에 열린우리당이 과반수 정당이 되고 난 이후에 법안이 발의된 겁니다. 2003년도에 무슨 기무사령관에게 국법법 폐지를 부탁하겠습니까? 안철수 후보님 하나 더 답변드리면 지금 이런 남북관계 악화된 것에 대해서 역대 정부가 다 책임이 있다. 김대중 노무현 정부가 책임 있다는 것입니까? 김대중 노무현 정부야말로 획기적으로 남북관계를 대전환시킨 그런 정부입니다. 거꾸로 다 후퇴시킨 것이 1차 핵실험 박근혜 정권 아닙니까?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지금 김대중 정신을 말하면서 또 그런 이야기를 합니까? 그렇게 해서 보수를 받고 싶습니까?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거꾸로 그렇게 5.18 강령에서 삭제, 그 다음에 사드 말 바꾸기 지금 계속 하고 있는 게 우리 안철수 후보잖아요. 후보께서 직접. 자, 김대중 정부 책임 있습니까? 분명히 하시죠. 과거 정부 말씀하시지 마시고. 또 우리 심상정 후보님도 말씀을 하셨는데 맞습니다. 명료하게 밝힐 수 있죠. 그러나 그 당시에 고도의 이런 외교관계를 자서전에 기술한 자체가 공무상 비밀 누설에 해당합니다. 그 당시에 문서 제출하는 것도 대통령 기록물법 위반이 되지요. 속 시원하게 해결할 수 없는 사정이 있는 것입니다. 지금 국회 상임위 열어서 저 문재인 사퇴 시키고 싶습니까? 국정원에서 확인하면 되지요. 당시에 어떤 전통문이 갔는지 간단한 거 아닙니까? 토론을 하면 지지율이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세요? 그냥 굳히기 하는 거지. 크게 올라가는 거는 생각하지 않은 것 같고요. 그러니까 단지 떨어지는 가능성은 있어요. 지지율 까먹는 바로 그 이야기 하려고 그러는데 사실 문재인 토론 스타일은 2012년에 봤어. 근데 문재인 토론 스타일이 되게 많이 좋아졌어. 더 좋아졌어요. 이게 이제 플러스인 거고 안철수에 대한 사람들이 기대를 많이 갖고 있을 수 있잖아요. 잘 모르는 그 중도층이나 처음이니까. 그 사람들이 봤을 때 안철수가 뭔가 되게 신선하고 막 이렇게 젊은 느낌으로 나올 줄 알았는데 뭔가 되게 뿔난 초등학교 반장생가 나온 것 같은 그런 뉘앙스로 가고 사실 비전도 별로 없고 그러니까 이번 선거에서 토론이라고 하는 거는 사실상 마이너스는 있어도 저는 플러스는 거의 없다고 봐요. 오히려 홍준표한테 플러스 있다고 본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워낙 잃을 게 없는 놈. 그 홍준표 이야기 듣고 보니까 그 말을 먹히는 사람들이 우리나라 아직도 특정한 지지층이 있다니까요. 아니 그리고 홍준표를 우리가 그냥 그 전에는 개쓰레기로 생각을 했었는데 얘기하는 거 보니까 그나마 논리적이에요. 나름. 일관성이 있잖아요. 일관성이 있고 설득력 있네. 그런 사람 옛날에 새누리류에게는 설득력이 있겠다. 그래서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 그래서 토론이라고 하는 게 결국은 질문이 고급져야 대대로 된 답변과 저기가 나오는 거지. 이 질문이 더러워지면 어떻게 해도 토론은 제대로 안 이루어지는 거라는 한계를 느꼈고요. 차라리 이럴 바에야 관훈 토론처럼 전문 진행자나 기자나 사회 전반의 전문가를 불러놓고 이 사람들이 대리인처럼 대신 질문을 던져주고 거기에 대해서 검증을 해주는 차라리 그런 걸 TV 중계를 하는 게 낫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나는 민주당 경선할 때 지지자 토론을 제가 진행해 봤잖아요. 네. 그 룰이 하나 있었어요. 뭐냐면은 상대 후보 칭찬하기 코너가 있고 그리고 상대에 대한 네거티브는 아예 발언을 못하게 완전 봉쇄해놓고 내가 갖고 있는 장점만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룰로 한번 토론도 한번 보고 싶어. 네거티브는 못하는 룰로. 다음 TV 토론은 그 사회자가 손석희 사장이거든요.
볼만할 것 같아요. 국민의당이 처음에는 거절했다면서요. 네, 안 한다고. 손석희하고 안 한다고. 네, 안 한다고 했었는데 이게 그 본인들 지지율이 2위이기 때문에 안 한다고 그러면 먹힐 줄 알았는데 나머지 사람들이 4명이 그럼 그냥 합시다 빼고 하니까 화들짝 놀라서 할게요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물론 JTBC 같은 데에서 이제 안철수 캠프 조금 불만을 많이 제기했었어요. 왜 이제 자신에 대한 부정적인 그런 뉴스는 많이 내보내고 문 캠프에 대한 부정적인 뉴스는 많이 안 다루느냐 이제 이런 것도 있었고 아니면 이제 가서 인터뷰를 했을 때도 왜 그거는 그렇게까지 큰 차별이 없었다고 생각되는데도 어쨌든 약간의 징징거리는 쪼로 왜 나한테는 이렇게 잘 대해주지 않았느냐 뭐 등등도 있었고 또 하나는 홍석현이 이제 JTBC 사장이잖아요. 근데 홍석현이 이미 문캠프에 지금 뭐 장관 자리 뭐 등등까지도 이렇게 얘기가 될 만큼 그쪽으로 합류가 되었는데 그렇게 되면 이게 기울어진 운동장이 되는 거 아니냐 이제 이런 식의 주장인 거죠. 자, 어쨌건 토론하면 할수록 손해보고 계신 소리 안철수 의원님. 나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몇 년 전에 한 5, 6년 전에 5년 정도 전에 안철수랑 마팔하려고 시간 기다렸던 사람이에요. 이 시간이 흘러서 우리 안철수는 왜 이렇게 됐을까요? 아니, 저도 안철수와 마팔 관계이긴 한데요. 별로 이게 트위터에서 마팔 관계이긴 한데 별로 이게 영향가 있는 얘기들이 안 올라와요. 그러니까 어쨌건 안철수 씨는 이미 정치권에 들어와서 자기가 우리가 알았건 몰랐건 간에 신화적인 자기 다 까발려진 상태에서 지금 계속해서 김의겸 교수 이야기는 지금도 계속 나오고 있고요. 요거를 이제 얘기하면 들여다보면은 확실히 이 사람은 우리 쪽 마인드는 아니다. 확실히 이명박과 비슷한 사람이다. MB의 아바타라고 생각하십니까? 라고 저한테 물었다면 단호하게 말을 했을 것 같습니다. 당신은 아바타로 보입니다. 라고. 누군가의 아바타인 것 같아요. MB? 아니 근데 저는 이 사람에 대해서 이제 20, 30대의 지지가 굉장히 낮잖아요. 30대가 오히려 문캠프 쪽을 이제 많이 지지를 한단 말이에요. 근데 난 되게 궁금해. 이 사람이 청춘 콘서트 같은 거를 전국을 다니면서 했었던 사람인데 과연 그때의 강연은 어땠을까? 어땠는데 그때는 그렇게 큰 인기가 있었고 지금은 아닙니다. 뭐 모릅니다. 이런 식의 뭐지? 나는 난 알 것 같은데. 뭐예요? 법륜 스님 같은 강의예요. 어떻게? 그냥 감론적인 이야기, 청춘의 희망을 가져라 이런 거였겠지 뭘. 쇼앤 침대 써보셨나요? 필바운드 깔창은요? 쿠션 재벌 쇼앤이지에서 이번에는 소파를 출시했습니다. 쇼앤 소파는 최고급 소재들을 사용합니다. 하지만 합리적인 가격으로 제공합니다. 거품을 쫙 뺐습니다. 쇼앤 침대를 써보신 분들은 그 품질을 아십니다. 최고급 가죽과 자재들을 사용한 소파입니다. 타사 대비해서 두꺼운 국내산 가죽입니다. 전 세계 최초로 친환경 실리콘 소파도 출시하였습니다. 쇼앤 소파는 끝까지 책임집니다. 쿠션 제품 전문 메이커 쇼앤이지를 검색하세요. 딴지마켓 사랑의 7시간 행사에서 쇼앤 소파를 선보입니다. 충정로 벙커원에서 4월 30일에 확인하세요. 결혼기념일이라고 남편이 꽃을 사왔더라고. 아, 행복하겠다 언니. 차라리 돈으로 주지. 먹을 수도 없고 나중에 버리기도 힘들고 말이야. 그러나 마음을 전할 때 꽃보다 좋은 것은 없습니다. 인생에 있어서 돈이 전부는 아닙니다. 꽃은 기쁨과 슬픔을 함께합니다. 새가 날아든다와 연대하는 전국꽃 배달 자미원 꽃집. 010-3608-7576 여보 고마워.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별입니다. 안녕하세요, 꽃님. 안녕하세요. 플라워 꽃입니다. 안녕하세요, 소녀님. 반갑습니다. 얼마 전에 그거 봤어요? 저 김현정 뉴스에서 낙성대 묻지마 폭행이요. 저 진짜 너무 황당해서. 네, 저도 아침에 방송으로 봤어요, 저도. 노숙인이 여자를 갑자기 위협하면서 때리고 그랬던 거죠. 칼도 들고 있었어요. 아, 때렸는데 이러더라고. 처음에 얼굴을 탁 때리다가 여자를 배로도 막 발로 차고 돌아서서 구해주세요. 그러려는데 뒤통수도 막 때렸대. 아, 여행용 칼도 휘둘렀대요. 그게 이제 내가 기사를 읽어보니까 이제 쫓아가니까 이 남자가 같이 쫓아가고 이분이 뭐냐면 40세에 이름을 꼭 밝혀줘야 돼. 좋은 일 하신 분이니까.
왜냐하면 또 우리 엄마랑 종씨야. 아, 그 구해주신 분 말씀하시는 거예요? 곽경배 기자님이래요. 맞아. 40이고 그래서 의협심에 불타서 저분을 저렇게 놔두면 안 되겠다 싶어 쫓아갔는데 칼까지 들이대는데 거기서 대단하지 않아? 여기서 이걸 막지 않으면 할아버지를 때리는 걸 보고 그랬대. 저렇게 약한 분도 때리면 더한 이렇게 하겠다 싶어서 자기가 막아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나 봐. 네. 근데 칼 들이대고 이러는 거는 정말 무서웠을 것 같은데 대단한 거야 진짜. 다치셨잖아요. 병원에 입원했고. 네, 많이 다쳤어요. 정말 많이 다치셨는데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렇게 그분은 의로운 일을 하신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치료비 이거를 일단은 첫 번째 자기가 부담을 해야 되는 게 엄청나게 이게 문제가 좀 커요. 그렇죠. 사회적인 그런 보상제도가 전혀 없나요? 그러니까 이런 제도가 있기는 해요. 근데 이것도 까다로운 거예요, 굉장히. 어떤 기준들이 다 있겠죠. 네, 굉장히 까다로워서 그러니까 치료비나 입원비나 수술비 어쨌든 원래는 가해자 쪽에서 부담을 해줘야 되는데 노숙인이잖아. 그렇지. 가족이 없고 그러니까 당장 병원비는 내가 내야 되는 거예요. 그분이 내야 되는 거고 의상자로 지정이 되려면 따로 신청을 해서 심의를 거쳐야 되는데 이게 실제 보상까지는 수개월이 걸린대요. 그리고 또 경찰 조사랑 법무부의 어떤 심의를 거쳐서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당장 병원비는 현재는 본인이 내야 되는 거예요. 아니, 지금 돈이 있을까요? 지금 노숙자인데? 노숙자는 없죠. 그러니까 데일리 게임이에요. 네, 거기 편집장님. 네네. 편집장님이신데 그분이 이제 현재는 어쨌든 부담을 해야 되는 형국인 거예요. LG 복지재단에서 이분한테 LG 의인상과 상금 치료비 5천만 원을 전달했고요. 또 NC소프트 우리 많이 알고 있잖아요. 거기 재단 등에서 그렇게 이제 의로운 일을 하고도 불이익을 당한 선례를 남기지 않기 위해서 앞장서서 돕겠습니다. 해서 뭐 입원비라든가 치료비, 재활비까지 다 지원하겠습니다라고 밝혔대요. 이게 이분 같은 경우는 다행히 이렇게 뉴스가 화가 되었기 때문에 맞아. 언론은 이런 일을 해야 되는 거야. 그렇죠. 이상하게 따라하기 이런 거 하지 말고 복사 클릭 이런 거 하지 말고 이런 일을 해야 이분들이 정말 더 좋은 일을 할 수 있고 정말 좋은 일을 하고도 자기가 불이익을 당한다는 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일단 좋은 일을 했다는 게 기사화돼서 그렇죠. 많이 사람들이 접하고 나도 저런 의인이 돼야겠다 어떤 이런 생각을 하라는 그런 말씀인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알지 못했던 지금 이제 저희가 의인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지만 소방관님들을 저는 의인에 대해서 생각을 하다 보면 그분들을 생각하게 돼요. 그렇죠. 가장 존경받아야 할 분들이잖아요. 그런데도 국가직이 아니라 지방, 네네. 그러니까 이런 분들이 너무, 그러니까 이분들은 나는 정말 이 세상에서 제일 의롭고 제일 자기 직업에 충실하고 그리고 자기 목숨을 가장 아낌없이 내던지는 직업을 가진 분들 중에 한 분이 이런 소방관 분들이라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죠. 근데 몇 년 전에 구조 활동을 하는 거기에서 한켠에서 라면으로 다 식사하시는 모습. 그 사진 알아요. 네, 식사하는 모습. 그리고 또 장갑이나 이런 보호 장구 같은 거가 없어서 자기 돈으로다가 소방관분들이 이렇게 사는 그런 것들 뉴스를 접하고 그러니까 인터넷 기사로 접했죠. 네. 접하고 나서 굉장히 울었던 것 같아요. 저도 좀 화가 그래서 났었어요. 이게 막 들끓으니까 제공이 된 게 그때 당시에 목장갑인가 그 면장갑 같은 거 맞아 그걸로 했대죠. 그런 거로다 막 제공이 돼서 그때 막 욕 먹었죠. 네. 엄청나게 사람들이 욕을 했었죠. 그래서 별로 뭐 좋아진 것 같지는 않아요. 근데 과거에 그 인간극장인가 거기서 나왔던 기억이 나는데요. 이성촌 소방관님이라고요. 네. 기억이 나요. 제가 왜 이름이 너무 특이해서 기억하는 건데 이름이 성촌이어갖고 제가 뚜렷하게 이제는 기억을 하는데 그때 소방관 7명이 어떤 구조활동을 하다가 매몰된 사건이 있었어요. 기억나요, 저도. 어렴풋이 기억이 나는데 연립주택이었죠. 그래서 화재가 나갖고 막 집주인이 안에 들어있다고 막 얘기해가지고 소방대원들이 간 거 아니에요. 근데 소방대원들이 들어가서 막 구하다가 열악한 환경에서 한 번에 매몰된 상태였잖아요. 그때 그거를 지켜보던 그 분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동료들이, 후배들이, 동생들이 죽어가는 모습을 볼 수밖에 없었던. 그래서 그 트라우마가 굉장히 심해서. 그 최근에도 방송에 나왔던 것 같은데요. 맞아요. 그 인간극장인가 어떻게 나왔었거든요. 최근에. 네, 저도 봤어요. 그래서 저는 그걸 보면서 굉장히 많이 좀 울었어요. 그게 16년이 지난 일이거든요. 근데 기억나요. 그때 사건도 그때 TV를 통해서 막 나왔었기 때문에 저도 그 기억이 나거든요. 근데 그거를 최근에 다시
조명했죠. 네, 그거 보면서 진짜 가슴이 너무 아프더라. 정말 가슴 아프더라. 근데 나는 4월이 되면 그러니까 의인들 하면 기억나는 분들이 있어요. 다들 기억하시지 뭐. 그러니까 세월호. 네, 그러니까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의인들 있죠. 민간 잠수사 이광욱 씨. 네, 잠수부, 그러니까 인도선을 세월호에 연결하고자 바다에 이렇게 입수했다가 호흡곤란으로 끝내 이렇게 숨지고 마셨던 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세월호 얘기하면 막 웃다가도 그냥 눈물이 막 나요. 비슷하죠, 뭐. 네, 그리고 또 우리 세월호 그 사무장. 양대웅 씨. 네네. 양대웅 씨. 네네. 사고당일 부인하고 마지막 통화에서 그러니까 길게 통화 못한다고 하면서 통장에 돈 모아둔 거 있으니까 큰아들 학비라 이 말을 남기고 이렇게 떠나셨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리고 또 우리 최혜정 선생님 있죠, 단원고. 네네. 처음으로 부임한 2014년 그 카톡에서 카톡으로 제자들을 이렇게 막 안심을 시키고 끝까지 이렇게 노력을 이렇게 하셨다고. 진짜 말이 막 잘 안 나오네. 그러게요. 자기 왜 구명조끼 벗겨주고 또 들어가셔서 다른 애들 이렇게 나오게. 고창석 선생님. 울지 말자고요. 구명조끼를 주신 분이 고창석 선생님인데 결국 본인은 못 빠져나오셨어요. 네, 너희들부터 빨리 나가라. 그런 분들한테 정규직 선생님이 아니라 그래가지고 그 안 해준다는 그거는 정말 사람이 아니야. 그쵸. 큰 사람이 아니야. 참 아픈 4월이 됐죠. 이제 세월호도 올라왔으니까 이제 진실도 밝혀지겠죠. 네. 참 기억해야 될 의인들이 참 많아요. 잊지 말아야 될 분들이 정말 많고. 근데 저는 이런 분들도 의인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러니까 좀 분위기를 좀 바꿔볼게요. 그러니까 얼마 전에, 그러니까 작년이었던 것 같아요. 작년 한 4월 달쯤이었어요. 한 남자가 그러니까 국민권익위원회에 제보를 하게 돼요. 그러면서 세상이 발칵 뒤집힌 적이 있었어요. 뭐냐면 자신이 3년간 근무했던 자기 그 회사 있죠. 네. 거기서 사용하는 밀가루에 문제가 있다고 제보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국내 유일의 소맥 전분 회사인데요. 찾아보면 나와요. 우리나라 유일한 그 소맥 전분 회사라고. 그러니까 나중에 검색을 한번 해보시면 나오는데 이 회사가 그러니까 식품 원료로 사용할 수 없는 불량 밀가루를 버젓이 이렇게 그러니까 시중에 유통을 시킨 건데 제분회사 같은 경우에 밀가루를 이렇게 수입을 하잖아요. 원료를요. 수입을 하는데 수입할 당시에 약간 그 위생 개념이 약간 떨어지는 그런 나라에서 수입을 했던 모양이에요. 그것도 문제지만 그러니까 보관을 또 잘못을 한 거예요. 보관을 잘못을 해서 밀가루는 원래 딱딱하게 굳으면 쉽게 썩어버리잖아요. 네, 맞아요. 그런데 이 회사가 그러니까 밀가루 포대를요. 비가 새는 곳에 밀가루 포대를 두는 일이 허다했고요. 딱딱하게 굳은 그 밀가루를 폐기를 안 하고요. 손, 발, 연장 이런 걸 총 동원해가지고 가공을 한 거예요. 네. 그리고 또 포대 중간에 보면 그 방부제 같은 게 있잖아요. 근데 그럼 얘네는 막 이렇게 으끼고 막 그러다 보면 터져서 자연히 거기 들어갔겠죠? 썩기는 거였네, 그럼. 그렇죠. 근데 일단 이게 식품이니까 그러니까 쥐가 들끓는 거예요. 쥐. 그리고 바구미 같은 거 이게 득실거렸고 또 왜 뱀이요. 추울 때는 뱀이 포대로 들어가서 동면을 취하는 일도 있었대요. 이제 빵 못 먹을 것 같아요. 근데 그걸 여태껏 사람들이 모르고 먹었다고 생각을 해봐요. 빵만 있어? 밀가루를 만드는 게 얼마나 많은데? 그러니까. 특히 왜 아이가 있는 엄마들 같은 경우에는요. 다 이렇게 엄마들이잖아요. 우리 소니 언니, 별이 언니 다 엄마들이잖아. 돈을 조금 더 많이 내더라도 조금 더 내더라도 좋은 걸 이렇게 먹이고 싶어 하잖아요. 그렇죠. 아무래도. 그런데 사람이 먹을 수 없는 그 원료를 버젓이 이 식품 이런 공장에 납품을 했다고 생각을 해봐요. 여기에서 납품을 또 우리나라 왜 식품 가공업체들 많잖아요. 그렇죠. 거기다 납품을 했다고 생각을 해봐요. 신 무슨 업체예요? 신 무슨 업체? 그걸 설마 걸르고 했겠죠? 다 같이 하지는 않았겠죠? 엄마들이 알면 얼마나 가슴을 치겠어요. 그러니까 밀가루로 만든 식품 한번 대봐요. 나 오늘 샌드위치 먹었는데. 나 칼국수
미치겠다, 진짜. 라면 우리 좋아하잖아요. 빵, 뭐 맥주도 만들어요. 근데 그거를 내부 고발을 했다는 얘기잖아요. 네, 소시지도 있고 과자도 있고 해요. 근데 정확하게 이렇게 말하면 그러니까 밀가루 이 전분하고 글루텐 그 원료를 사용하는 그 식품들인 거잖아요. 네. 근데 이 직원이 다녔던 이 회사는 그러니까 밀가루, 전분하고 글루텐 요거를 독점 생산하는 소맥 전문 제조업체예요. 그렇구나. 네, 근데 이 회사로부터 이런 거를 납품받는 회사들이 한 우리나라 한 110여 곳, 뭐 110여 곳 정도 네 된다고 해요. 거의 다 나가는 건데 그러니까 이 상황을 보다 못해서 이 직원이 제보를 한 거예요. 근데 어땠을 것 같아요? 아, 당연히 뭐 잘렸겠죠. 중요한 건 이분이 제보를 했어요. 공익 제보죠. 제보를 했는데 2016년도에 참여연대에서 의인상 수상자로 선정이 네. 돼서 상을 받았어요. 이 사람. 그래요? 그건 몰랐네요. 네, 상을 받았는데 그걸로 그냥 끝이에요. 그걸로 끝. 그러면 뭐가 미래가 보장되거나 뭐 이런 거 없이 없다니까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은 제보를 한 이후에 직장도 잘려, 그러니까 극심한 경제난에 시달려야 되고, 아직까지 현재까지도 제대로 된 어떤 직장을 구하지 못한 채로 고통스러운 그런 시간을 보내요. 내부 고발자니까는 주원 글씨가 이제 새겨졌겠지. 사실 제보하고 나서 굉장히 후회를 했대요. 후회 안 하겠어요? 왜 우리 얼마 전에 제 페이북에 있어서 제가 막 근데 고영택 씨도 지금 너무 힘들대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직장 좀 구한다 뭐 이런 식의 뭐 인터뷰도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우리 왜 촛불 집회하고 나서 그 돈 되게 모았는데 왜 돈이 굉장히 많았다 그랬잖아. 그래서 내가 그냥 페이스북에 나 혼자 쓴 게 뭐였냐면 그런 돈을 어디다 쓸 것인가 하지 말고 차라리 재단을 만들어서 이런 내부 고발자들 했던 그분들한테 대한 일시적인 후원금 말고 왜 살아가야 되시잖아. 네. 아니면 직장을 구해준다든지 하는 그런 일을 하는 재단을 하나 만들었으면 참 좋지 그건 않을까. 정부가 해야 되는 거예요. 뭐 아무튼 내가 생각을 그렇게 적었다고요. 페이스북에다가. 네, 정부가 해야 되는 건데 근데 이거를 하고 나서 굉장히 많이 후회를 했다고 하잖아요. 네. 공익 제보자면 뭐 하겠어요. 아무런 도움되는 게 없는 거예요. 자기는 자기대로 망가지는 거고 통장도 바닥이 나고 그리고 그 지역에서는 그 사람이 제보를 했다는 게 다 알려져 있어서 당연하죠. 취직하기도 힘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동료들 같은 경우에도 시선이 곱겠어요? 아무리 이게 자기들도 이게 잘못됐다라는 걸 알아도 자기가 거기서 월급 받고, 그러니까 정상적으로 월급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곱게 보지 않는단 말이죠. 일종의 내부 고발자는 사람들이 이제는 어떤 개인의 영광을 위해서 명예나 이런 거를 위해서 약간 뭐라 그래야 되지? 고자질을 한다는 그런 측면으로 사람들한테 비춰지잖아요. 되게 음해를 많이 하죠. 그렇죠. 그러니까 왜곡을 많이 시키죠. 그러니까 그래서 근데 다른 거보다도 그러니까 동료들의 그런 시선이 더 마음이 아팠다고 해요. 그렇지. 네. 그러니까 자기가 괜한 일을 벌여서 다른 동료들의 어떤 생계를 이렇게 생계까지도 이렇게 막게 만든 건 아닌지, 뭐, 이런 것들 때문에, 그러니까 잠을 잘 못 자기도 하고, 잠을 뭐 자겠어요? 그러니까 그 상황이 제 상황이었다고 하면, 저도 그래서 괜한 짓 했나, 뭐, 내가 정말 이게 잘한 짓인 건가, 그냥 눈 한번 질끈 감으면 됐을 텐데 그렇지. 저 사람들은 뭐 자식도 있고 와이프도 있고 부모님도 모셔야 되고 뭐 여러 가지 쓸 돈들도 많은 사람들이 나 때문에 공장 문을 뭐 공장이 잠깐 이렇게 뭐 문을 닫은 사이에 월급이나 이런 게 못 받거나 막 이런 일이 생겼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그런 것 때문에 굉장히 막 마음고생을 굉장히 많이 했다고 하더라고요. 아, 참. 네, 근데 법적으로 이게 보호 조치 같은 게 없나요? 근데 생각을 해봐요. 이분이 아니었으면 우리는 지금도 썩은 밀가루를 만든 그런 식품을 먹고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네, 밀가루 속에 단백질이 충분히 들어가 있었을 수도 있겠죠. 내가 아니면은 그러니까 내가 아니면은 소니 언니가 별이 언니가 또는 별이 언니의 아이들, 소니 언니의 아이들 이분이 아니었으면 이런 썩은 음식, 그러니까 썩은 재료로 만들어진 음식을 먹었어야 됐다고요. 그렇지. 건강을 지켜준 거예요. 결국에는 이분이 그러게요. 제보를 해줘서. 그런데도 내부 제보자는 법적으로 신변보호를 못 받아요. 왜냐하면 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예전에 기억이 아마 나시겠지만 하나고등학교 비리를 제보했던 전경원 선생님이 있어요. 전 교사, 지금 교사가 아니니까 전 네네. 교사 그리고 또 민간인 불법 사찰 증거인멸을 폭로했던 장진수, 전 주무관님.
그리고 군납 비리를 제보한 김영수 전 대한민국 해군 소령. 맞아. 그러니까 이들 모두가 다 내부 고발자, 내부 제보자예요. 그러니까 진실을 폭로한 대가가 이렇게 혹독하고 무서워요. 아, 그렇군요. 해고나 또는 보복당하고. 그러니까 이런 게 어떻게 보면 그분들의 생명을 위협을 하는 거죠. 그분들 따지고 보면은 굉장한 의인이잖아요. 그렇죠. 굉장한 용기였어요. 정말. 그러게. 뭐 법적으로 말씀 아까 꽃님이 하셨지만 우리나라에도 있긴 있어요. 2011년에 3월 29일 공익신고자 보호법을 통해서 신고자들을 보호하고 있지만 명목상인 거죠. 그리고 비슷한 예로 뭐 미국도 이런 법도 있어요. 내부 고발자를 보복으로 이제부터 보호하는 법도 있고 일본 같은 경우도 2006년 4월 1일에요. 공익 제보자 보호법을 통해서 공익 신고를 한 사람 있잖아요. 그 사람이 해고하고 뭐 이렇게 당하잖아요. 감봉 당하잖아요. 그러면 기타 불이익에 대한 그런 처분에 대해서 이렇게 보호하는 그런 법들이 있대요. 근데 우리나라는 그게 명목상이라는 거죠. 그렇죠. 전혀 없다는 거지. 맞아요. 그러니까 제보를 한 이후에 삶이 이렇게 처참하다면 누가 내부 제보를 하겠어요. 그럼요. 그러니까 우리는 불의를 보면 못 참는 사람들이잖아요. 대부분 촛불 시민들이 다 그렇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일반적으로 내재되어 있는 잠재적으로 다들 그런 생각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또는 그러니까 생각을 하지만 용기를 내느냐 내지 못하느냐 이런 기로에서 갈팡질팡하는 사람들이 많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해고된 이런 내부 제보자들에 대한 그래서 보상이 굉장히 절실해요. 그러니까 자리를 잡을 때까지 실업급여를 준다거나 아니면 동료들의 어떤 시선을 피해서 다른 지역으로 좀 이사를 갈 수 있게 주택을 임대해주는 방법 이런 그렇죠. 것도 어떻게 보면 실질적인 대안이거든요. 좋네. 그때 왜 문재인님 캠프에 들어가셨죠? 장진수님. 주무관님? 네. 들어가시지 않으셨어요? 들어가셨어요. 예. 그러니까 저는 이게 내부 고발자들에 대한 어떤 그러니까 이렇게 보호해주는 이런 법안이 꼭 통과되길 바래요. 제대로 된 공익신고자 보호법 발효를 정말 촉구합니다. 여러분들 의인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저는 굉장히 기억에 남는 의인이 한 분 계세요. 얼마 전이었을 거예요. 작년일 거예요. 작년 12월 달이요. 기억 안 나세요? 심폐소생술 하신 분 계시잖아요. 60대 어른한테요. 지하철에서 쓰러져 있는데 그 서울대병원 간호사였는데요. 고지영 씨라고요. 그 고지영 씨가 이제 심폐소생술을 하고 그 역에 있던 역무원이 같이 가서 교대를 하면서 한 60대 노인을 살렸어요. 저는 그런 분들, 우리 삶 속에 있는 바로 옆에 있는 분들도 충분한 의인이 될 수 있어요. 맞아요. 뭐 직업적으로 가졌을 때 뭐 소방관도 있고 경찰도 있고 여러 이제 의인들이 있고 또 지금 말한 것처럼 내부 고발을 했지만 굉장한 사회에 기여를 한 그런 분인데 그런 내부 고발자도 이제 의인이라고 말씀하신 거잖아요. 물론 의인이시죠. 그런데 저는 우리 삶 속에 있는 바로 옆에 있는 그런 의인들이 더 많다는 거 그것도 전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굉장히 많아요. 우리 고속도로의 기적도 있잖아요. 그럼요. 네. 그러니까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런데 그런 경우에는 어쨌든 피해를 입지는 않잖아요. 네, 제가 말하는 거는 그러니까 이렇게 희생을 하고도 피해를 입는 사람들 이런 거 구제하는 법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네. 그렇게 따지면 아까 제일 처음에 저희가 말했는데 소방관들을 위한 법 이재정 의원이 소방관 눈물 닦아주기 법 발의하셨잖아요. 근데 지금 마찬가지로 말씀하신 것처럼 법만 발의하면 되는 게 아니라 법이 이게 통과를 해서 법제화 돼야 된다는 거잖아요. 당연하죠. 그거 굉장히 중요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의원들이 굉장히 열심히 해줘야 되고 노력해야 되는 부분이잖아요. 그러니까 내부 고발을 많이 할수록 사회가 저는 밝아질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죠. 방부제 같은 거야 정말. 그래서 그러니까 이런 분들을 우리가 껴안아야 되는 거고 용기를 줘야 되는 거고 이분 지금 되게 힘들어서 그러니까 펀딩 그거 뭐죠? 클라우드 펀딩 그런 거 진행이 되고 있는 걸로 알아요. 네, 그래서 맞아요. 그런 거 이렇게 후원도 하실 수 있는 분들 계시면 후원도 좀 해주시고 했으면 좋겠네요. 그러네요. 오늘은 저희가 여기까지 소식을 준비했는데요. 세상에는 많고 많은 의인들이 있어요. 저희 꽃님이가 말씀하신 대로 주홍 글씨가 새겨져서 사회 생활을 못하게 또 굉장히 그게 트라우마로 자리 잡을 수 있는 정신적인 고통을 받고 있는 사람들도 많잖아요. 그런 것을 위해서라도 법이 만들어지기를 저희는 간절히 바라고요. 또 의인들이라고 해서 저희가 지금 오늘 얘기한 그 의인 중에 뭐 실명을 거론한 사람들도 있고 또 우리 주변에 많은 의인들이 있다는 거
그런 거 좀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그렇잖아요. 바로 우리 주변에 의인들이 얼마나 많아요. 촛불 시민 한 명 한 명도 의인 아닌가요? 맞아요. 그래서 지금 이 국면을 만드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나도 의인이 될 수 있어요. 얼마든지. 그런 마음으로 오늘을 보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그 표정이 너무 단호하면서 지가 피식피식 웃으면서 자긴 재밌어 죽겠는 거야. 아이 홍준표 나쁜 새끼 띠떼끼 너하고 얘기 안 해. 딱 이거거든. 초등학생 할 수 있는 거. 아니 근데 그것도 그래요. 사실 퍼포먼스가 떨어져서 그렇지 입장은 그렇게 나쁜 건 아니었었다고 사실. 심상정 후보가 사실 동일한 입장을 얘기를 한 거잖아요. 모두에 나는 저 홍준표 같은 가로 열고 쓰레기 그러니까 어쨌든 홍준표 같은 사람하고는 이 같은 이 후보로서 토론을 하는 것이 옳지 않다고 생각한다. 정말 홍준표 고마웠을 거야. 사실 별로 얘기하고 싶지 않았을 거야. 그렇지. 근데 그렇기 때문에 아까 국민 여러분들의 양해를 구한다라고 딱 선을 긋고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거는 전달이 잘 됐어. 전달력이 좋아. 그리고 심상정의 입장이라면 당연히 저렇게 얘기를 할 것이고. 왜냐하면 지난번 토론에서도 정말 야단을 쳤잖아요. 설거지론 가지고도 야단을 딱 쳤는데 아니 이게 설거지가 문제가 아니라 이 성폭행범 공동정범이었어? 라고 되니까 내가 너 같은 놈이랑은 말을 섞을 수가 없다 라고 딱 정리에 가리를 해준 거잖아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다 몰입이 돼. 설득력이 있어. 심상정 후보의 어떤 그 개인의 어떤 개성과 이 주장이 딱 맞아떨어지면서 이게 딱 와닿아요. 근데 비슷한 이야기를 안철수 후보가 딱 얘기를 하니까 뭐야? 뭐 승질났어? 투정 부려? 뭐 왜 삐졌어? 삐졌어? 뭐 왜 이렇게 뾰루퉁해? 왜 이렇게 새침해? 이런 생각밖에 안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선 후보들이 어디 가면 짧게 인터뷰하는 거랑 다르게 2시간 넘게 토론을 하게 되면요. 그 사람의 웬만한 것들이 다 드러나잖아요. 인격이나 준비된 컨텐츠나 호감도가. 안철수는 토론에다가 던져놓으면 비호감도로 바뀔 수밖에 없는 딱 그런 캐릭터였던 것 같아요. 앞으로 지금 토론이 한 2-3차례 더 남아있긴 한데요. 정말 걱정스러울 거예요. 나라면 토론 안 나갑니다. 할 때마다 지지율이 빠지는데. 그 사드 관련해서 문재인 후보한테 이제 얘기를 던지기 시작하면서 문재인 후보가 거기에 대해서 예전에는 찬성하셨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과거에 북한이 이 6차 핵실험을 하고 아니 핵실험 그거 하고 나서도 계속 반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북한이 핵실험을 했는데 아니 왜 자꾸 그 얘기를 반복을 하십니까? 그러니까 아니 논점을 돌리지 말고 지금 얘기를 들으세요라고 하고 있는 게 뭐냐면 핵실험에서부터 이걸 뭘 풀어나가야 돼 자기 시나리오는. 근데 문재인이 다음 얘기를 진행을 못하게 하니까 내 대본대로 좀 따라줘 하고 애원을 하는 듯한 그런 진행이었다는 우리가 거지. 우리가 사실 TV 토론을 통해서 무엇을 볼 것인가를 생각을 해보면 뭐 각자 뭐 정책도 중요하고 뭐 그렇긴 한데 정책은요 사실 선거 막판으로 가면은 다 어떤 캠프나 정책이 상당히 많이 비슷해집니다. 그러니까 어떤 일정한 것으로 수렴해 가는 경향이 있어요. 그런데 더 중요한 거는 뭐 이 사람의 지적 능력이라는 것도 그래요. 요즘처럼 이렇게 검색이 잘 되는 시대에 뭐 한 사람이 뭔가 그걸 디테일한 거를 뭐 5만 가지를 다 알고 있는 게 뭐가 그렇게 중요하겠어요. 더 중요한 거는 대화의 능력이에요. 대화의 능력. 그러니까 이 사람이 회의를 주관할 수 있는 사람이냐. 회의를 주관해서 상대가 어떤 대답을 했을 때 내가 기존에 가지고 있던 것과는 달리 다른 대답을 들었더라도 거기에 맞춰서 방향을 틀어서 뭔가 그 다음 이야기를 진행해 나갈 수 있는 사람이냐. 일단 배드민턴을 치면 내가 공 던지고 네가 공 받고 던지고 랠리를 이어갈 수 있는 사람이냐. 그렇지 않고 일방적으로 나는 딱 머리에 고정이 됐어. 이대로 나가야 돼. 그래서 딱 그 얘기만 해. 상대가 그거 아닌데요? 라고 얘기를 해도 아닙니다. 뭐뭐는 어떻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면 이거는 대화가 이 민주적인 대화가 이 사람이 유연하게 이렇게 잘 안 되는구나 라고 밖에 이해를 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제가 토론을 보면서 그런 생각했거든요. 전략적으로 우리가 한번 바라볼 필요가 있어. 안철수 쪽의 전략은 안철수라는 캐릭터 때문에 말아먹은 상태라고 봐요. 왜 그러냐면은 예초에 안철수의 전략은 그거였잖아. 기존 정치권의 혐오를 느낀 사람들에게 새 정치를 보여준다는 의미에서. 근데 안철수가 보여주는 행동이 새 정치가 아니고 지금 예를 들어서요. 더불어민주당 후보에 문재인이 아니고요.
손학규 같은 사람들이 나왔다고 생각해보세요. 그럼 먹혀요. 유연하게 잘했겠지. 그럼 먹힌다고. 안철수에게 먹히는 대상이에요. 근데 실제로 느낌이나 이미지나 이런 것들이 다 안철수 배경에는 굉장히 노회한 호남권 지역 출신 국회의원들이 있어. 대표적으로는 박지원. 더군다나 안철수가 새정치인, 그러니까 뭔가 상대 후보와의 차별화를 보일 만한 건 조금 더 상대적으로 젊고 마인드 신세대틱하고 이런 뉴 프론티어 이런 느낌으로 가야 되는데 계속해서 지금 구태로 가고 있는 상태에서 나이가 훨씬 더 많이 먹은 문재인 후보는 훨씬 더 신세대적인 느낌을 줘버리니까 자기 포지션이 사라져버린 거예요. 결국 상대적인 초등학생이 돼버렸어. 토론회에서 문재인 후보가 맏형 역할을 해버리는 거예요. 보는 사람들로 하여금 맏형은 맏형이네. 좀 막내네. 이게 딱 티가 나버리는 거예요. 장관들 모아놓고 뭔가 국무회의 하는 것 같은 느낌. 철없는 환경부 장관이 와가지고 아닙니다. 무슨 새가 날아든다는 정권 교체를 갈망합니다. 홍준표 이야기로 가봅시다. 그러니까 안철수는 그냥 구상유치? 정말 이렇게 저피린내 나는 그런 느낌이고요. 오히려 홍준표는 캐릭터가 정말 나빠서 그렇지 토론 자체는 안철수보다 잘하는 거라고 보거든요. 자기 지지층에는 확실히 소구하잖아요. 아니 근데 이렇게 사람이 뻔뻔할 수 있을까 싶어. 자기가 이 대통령의 자질을 논하고 있어. 강간미수범이 자질이 있어야 되는데 이분들은 자질이 없어서 너는 자질이 있냐라는 질문을 하고 싶은데 거기서 누가 물어봤으면 큰 소리 쳤을 거야. 나는 반성했으니까 됐고 이런 논리거든. 했죠. 근데 이 반성이 뭐냐면 뭐 토론은 안 나왔지만 홍준표가 내놓은 반성의 키가 뭐냐면 그 당시에는 정조관념이 밖에 없고요. 그런 걸 만들었다는 걸 공격하고 나는 우선 웃기다고 생각해요. 왜냐면 우리도 방송으로 지금 안철수 후보의 뭐 갑이라든지 김미경 교수 의혹 같은 것들을 계속 내보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실로 보여요. 특혜로도 보이고. 근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오히려 숨기는 형태로 가면서 상대방을 공격해야 되는데 왜 갑철수란 말이 나왔대? 몰랐던 사람들이 어떤 상황들에 대해서 인식해버리게 되는 굉장히 재밌는 효과. 선거 그 참모들이랄까요? 스태프들이 누구 말처럼 정말 바보들만 모여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 방송 중간에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새날팀들에게 큰 힘이 됩니다. 미리 감사합니다. 상황이 얼마나 웃겼냐 하면 이게 그 문건을 들고 나와서 안철수가 결론은 어떻게 됐냐 하면 결론이 마무리된 거는 문재인한테 제가 갑철수입니까? MB 아바타입니까?를 물어봐서 아닙니다. 그러니까 네 그런 거예요. 결론은. 그러니까 문재인한테 확인받고 싶었던 거야. 자기가 아니라는 거를. 결론이 그렇게 중간에 있는 걸 다 생략을 해버리면 문재인도 어이가 없어서 이제 허허허 웃으면서 아닙니다라고 끝에 마무리 지니까 네 그렇게 돼버렸어요. 이게 얼마만큼 이게 유치한 짓이냐면 수십만 명이 보고 있었습니다. TV를. 우리가 작년에 11월 달에 박근혜가 기자회견 한 걸 봤었죠. 최순실 씨에게 제가 도움을 좀 받았다. 연설문 이런 거. 그 자백을 한번 했었잖아요. 첫 기자회견에서. 문제가 터지고. 그때 국민들이 느꼈던 거는 긴가민가 하던 사람들도 저런 XX 딱 돼버린 거예요. 그리고 조기숙 교수가 이런 글을 쓰셨네요. 닉슨이 사퇴 압력에 시달릴 때 70년대 초에 TV에 나와서 나는 사기꾼이 아닙니다. 라고 했더니 다음 날부터 국민 과반이 이 사람을 사기꾼으로 믿어버렸대. 그러니까 안철수가 제가 갑철수입니까? MB 아바타입니까? 그러면 TV 수십만 명이 보고 있는데 그럼 국민들 과반이 그렇게 생각해버린다는 거예요. 아, 쟤는 갑철수구나. 근데 그 얘기를 자기가 적극적으로 해명을 안 하고 왜 문재인한테 자꾸 그걸 물어보냐고. 진미님 나 뚱뚱해요? 네. 그렇게 생각해요? 그게 제 생각입니다. 그럼 나 뚱뚱한 사람 되는 거야?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거 말도 안 되는 논리를 주장하고 있는 거고. 내가 쓰레기입니까? 라고 해봐요. 그렇게 위험한 얘기를 하면 안 되는데. 내가 쓰레기예요? 한간에 그런 이야기도 있지요. 그럼 내가 쓰레기가 자백한 거네? 뭐 이렇게 돼버리는 그게 거예요. 제 생각입니다. 어제 공교롭게도 어제 그 TV 토론이 끝나고 나서 CGV 있죠. 그동안 그 쿠사리를 그렇게 먹었던 CGV에서 영화가 딱 나오는데 TV 토론 끝나고 아바타가 나오는 거야. 타이밍 죽이더라고. 뭐 서로 공조하는 체제야? 그래서 어떻게 생각하면 되게 억울해. 그러니까 말싸움을 정말 안 해봤구나. 상대가 이렇게 딱 내가 예상한 것과 다르게 반응을 하면 그때는 내가 어떻게 받아쳐야 된다라는 것에 대한 근데 사실 그거는 누가 막 훈련을 시킨다고 되는 일이 아니잖아요. 살아오면서 어떤 그 싸움의 관록이 생기는 건데 그게 너무 없는 거예요. 지금 내장이 안 돼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이런 자폭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이야기를 함으로써 무엇을 얻고자 하였을까를 생각을 해보면
나름 이 사람도 뭔 전략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물론 실패된 전략이긴 해. 이거를 강하게 물고 내가 얘기를 해야지라고 했다가 어떤 퍼포먼스의 부족으로 인하여, 그러니까 배우 잘못이지 시나리오 잘못이 아니라 배우가 잘못해가지고 이 초기의 목적을 달성하지는 못했어요. 그런데 원래 이제 그럼 도대체 전반적인 시나리오는 어떻게 짜갖고 온 걸까라는 생각을 해보면 이 사람은 나름 승부수를 던졌다라는 생각은 들어요. 그러니까 내가 내상을 입더라도 상대에 대해서도 확실하게 뭔가 이렇게 강하게 물고 늘어져야 되겠다라는 어떤 그런 작전 하에서 이 얘기를 한 거는 맞을 거라고. 그러니까 그 아내에 대한 이야기, 그러니까 1대1 뭐 1+1 뭐 이제 이것뿐만 아니라 이제 이거를 국회에서 나도 청문회를 하고 그쪽도 청문회를 해서 다 밝히자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해서 자기가 내상을 입더라도 상대방의 이러한 어떤 의혹이 확실하게 있다라는 것을 못을 받기 위해서 그런 약간 위험하지만 이런 수를 던진 것이다라는 생각은 들더라고요. 그 이제 2차 토론회 우리가 안철수가 뭐 이상하게 1차 토론부터 이렇게 경직돼가지고 짜증 부리고 아닙니다 하면서 비호감으로 섞여서 토론 자체에 대해서 안철수의 실패다 이렇게 몰아가는 분위기가 있었고요. 때 맞춰서 TV 토론도 시작됐고 검증 시작되면서 안철수 지지율이 쭉 빠지는 상황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공교롭게도 갑철수 문건도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입장에서는 지지율 하락을 일단 막고 그리고 이것을 비열하게 만들었다는 문재인 후보 쪽으로 뭔가 책임을 돌리려고 하는. 그렇죠. 도덕성을 타격하고 싶었던 거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번 대선 토론은 다른 거 다 준비 안 해도 자기 입장에서는 이 문건 하나면 문재인 후보 측의 비열함을 만천하에 알릴 수 있을 거라는 좋은 기회 있을 거라고 이제 그렇게 들고 나왔다고 봐요. 배우의 퍼포먼스가 너무 떨어지니까. 안철수는 그 후에도 몇 가지 정말 멋진 발언들을 해줬는데 나는 기억나는 그만 좀 괴롭히십시오 이거거든. 그러니까 자기가 이게 던졌으면 여기를 같이 물고 늘어줘야 되는데 자기를 계속 물고 들으니까 실망입니다. 그만 좀 괴롭히십시오. 곧 울 것 같더라고 거기서. 이번 TV 토론의 총 지휘를 안철수 캠프에서 TV 토론 총 지휘를 한 사람이 민영삼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요? 네. 싸구려 정편 전문가, 이거. 네, 쑥 나오는 거죠. 자기도 해봤다 이거야? 그렇지. 자기 패널로 나와봤다 이거지. 그리고 저는 홍준표 후보의 사퇴를 주장하면서 홍준표 후보와는 눈을 마주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진짜로 앞에만 딱 앞만 바라보고 얘기해. 여기 봐. 홍준표가 안철수 저 좀 쳐다보고 얘기하세요. 국민들이 유치합니다 그러는데. 아니, 문 후보는 천족에 믿고 있죠. 신부님 앞에 가서 고해성사를 하면 죽을 죄도 용서를 한다고 합니다. 45년 전의 일을 그때 이미 12년 전에 한 용서를 구하고 제가 한 짓도 아니고 그것이 이제 공개를 돼가지고 12년이 지났는데 검정이라고 내가 아까 또 사과를 했잖아요. 그걸 갖다가 또 물으면 어떻게 해요? 아니 성완종이 그럼 사면할 때 두 분 할 때 그럼 몇 입 했습니까? 자, 시간이 많으니 좋긴 하겠는데 그야말로 유치한 토론 태도 아니에요? 지난번 주적 논란이 참 시대착오적인 것인데 저는 거기에 우리 안 후보님이 또 편승하실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저는 분명히 두 가지 다 말씀드린 겁니다. 아니 그러니까 두 우리의 가지. 적이자 그리고 우리 평화통일의 대상입니다. 아니 그러니까요. 그거는 맞는 말씀인데 대통령의 지위에서 북한을 어떻게 규정할 것인가 하는 문제를 가지고 지금 논점을 삼고 있는 겁니다. 두 가지 다라는 건 여기 계신 후보님들 다 공감하실 거예요. 네, 지금 저는 이 문제는 우리 안 후보님이 진짜 대통령 되셔서 북한을 만날 의사가 없든지 아니면은 보수표를 의식해서 저는 색깔론에 편승한 거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니까 제가 좀 답답하더라고요. 새정치의 결론이 색깔론이냐. 정말 색깔론으로 평생 피해를 보셨던 김대중 대통령이 살아계시면 땅을 치고 통곡할 일 아닙니까? 여성의 관점에서 차별은 빼고 평등은 더하겠습니다. 페미니스트 대통령이 되겠다는 약속 제가 정책 공약을 통해서 확실하게 지키겠습니다. 첫째, 경제 활동에 있어서 남녀 차별의 벽을 허물겠습니다. 둘째로 육아 정책도
성평등의 관점에서 접근하겠습니다. 셋째, 여성이 아니란 나라를 만들겠습니다. 아울러 이 자리에서 한 가지 더 특별한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사회 모든 영역에서 여성 대표성을 강화하겠습니다. 저 문재인이 꿈꾸는 새로운 대한민국에서 차별과 배제, 편견은 존재하지 않을 것입니다. 성평등이 모든 평등의 출발점이라는 이름 다음으로 정의롭고 공정한 나라를 만들겠습니다. 성별이 아니라 영역과 열정으로 평가받는 나라를 만들겠습니다. 여러분이 저 문재인의 손을 잡아주시기 바랍니다. 정권 교체로서는 가능합니다. 저의 손을 잡아주시면 가능한 일이라고 제가 약속드립니다. 함께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트위터가 진짜 언론입니다. 우리는 역사상 가장 재미있는 TV 토론을 보고 있습니다. 나라의 장래를 생각한다면 마냥 웃을 수만 없는 토론이지만 그냥 그걸 예능으로 받아들인다면 굉장히 재밌는 토론을 우리가 3차 토론에서 봤어요. 개콘보다 더 재밌어요. 이러니 우리나라 개그맨들이 먹고 살기 힘들죠. 남의 밥그릇은 뺏지 말았으면 좋겠어. 우리가 지난 방송에서 홍준표를 코미디언 개그맨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그렇죠. 이경규의 아성을 흔드는. 자, 그러면 이제 하나씩 짚어봅시다. 이슈가 된 것만요. 전반적으로 이렇게 갔어요. 공통진론으로 북핵 외교안보, 다음에 홍준표 사퇴, 다음에 북한 인권 결의안 논란, 이게 성민선 논란이고, 초대 평양대사 공방을 이제 박지원이 안철수 대통령이 되면 가겠다 이렇게 했다는 거고, 다음에 사드와 개성공단 이야기도 나왔고요. 다음에 가장 코미디였죠. MB 아바타 설전도 있었고. 제가 MB 아바타입니까? 네. 다음에 검찰 국정원 청와대 개혁 방안도 좀 이야기가 됐고요. 선거법 개정 방안도 이야기가 됐고, 국회의원 축소 문제도 이야기가 됐는데, 뭐 이제 재미없는 이야기부터 먼저 하자 그러면 국회의원 축소 문제 같은 거는 좀 우리 입장은 그렇잖아요. 국회의원 수를 더 늘리고 비례대표를 훨씬 더 늘리는 방향으로 가야 된다. 아니 그런데 유승민 같은 경우에는 아예 무슨 비례대표를 20석으로 줄이자 이런 말까지 나왔어요. 아니 그래서 아주 소수 약자 이런 사람들에게만 20석을 할당 차원에서 있고 나머지는 그냥 다 지었고 뭐 이렇게 하자는 거였고, 근데 사실 이 국회의원 축소 이야기를 제일 처음 얘기했던 건 안철수 후보였었잖아요. 사실 그 훨씬 더 이전에 예전에 인하대에서 예전에 이제 그 얘기를 했었는데, 근데 그렇게 되면 지금 뭐 정당 명부제라든가 이런 거 하고는요. 이게 서로 상극이야. 그러니까 정당 명부제로 얘기를 하자면 지금 그러니까 심상정 후보 쪽에서 이야기하는 그걸로 가자면요. 오히려 국회의원 수가 늘어야 되는 판이에요. 독일식 정당 명부제를 받아들인다라고 한다면, 그럼 자기가 얘기한 200석 이거 하고는 서로 이게 상응되지가 않는 거고요. 근데 나는 이 사람들이 되게 웃긴다는 생각이 드는 거야. 아니, 국민들과의 고통분담 차원에서 국회도 정치권도 자기의 기득권을 내려놓는다라는 개념으로 국회의원 수를 줄이는 문제를 얘기를 해요. 아니, 그 얘기는요. 내심 국회의원 수가 많아지는 거, 국회의원에 당선될 그 기회가 많아지는 것을 자기의 권리, 자기한테 득되는 걸로 이해를 하고 있는 거야. 이미 그러니까 국회의원이라는 직을 지들 하는 놈들 유리한 거, 하는 놈들에게 덕되는 거로 파악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아니잖아요. 혜택을 좀 줄이더라도 더 많은 사람의 국회의원을 그 의석수를 늘리게 되면 오히려 많은 사람들에게 그 대표성을 뭐 5만 명 중에 하나일 것을 3만 명 중에 한 명이라고 하면 더 많은 사람들에게 그 대표를 뽑을 수 있는 권한을 더 대표성을 더 주는 그런 셈이 되는 거잖아요. 거기에다가 사실 그 혜택을 줄이는 문제도 그래요. 혜택을 너무 줄여버리게 되면 아주 부자인 사람만 국회의원을 하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오히려 공직을 골고루 할 수 있게끔 하는 것이 일반 다른 시민들을 위해서 이게 나쁜 게 아니란 말이에요. 훨씬 더 좋은 거죠. 근데 여기서 이제 이 안철수 후보가 새 후보한테 집중적으로 이 질문을 받았어요. 왜냐하면 이 사람 얘기가 오락가락했기 때문에. 근데 새 후보한테 똑같이 대답을 한 게 김대중 정부도 IMF 시절 때 소수의 국회의원을 줄이는 시도를 했고 국민한테 인정받기 위해서는 기득권을 내려놓아야 하고, 이 얘기를 새 사람한테 똑같이 하는 거야.
사실 그랬었어요. 김대중 정부가 아니, 시작되고 내 나서 얘기는 그 팩트의 문제가 아니라 질문이 내용이 다 달랐거든. 왜냐하면 200명으로 하기로 하지 않았냐, 400명이라고 말한 적도 있지 않느냐, 얘기를 바꾼 데 대해서 어떻게 얘기하냐는데 그 세 가지에 대한 답이 토시 하나 안 틀리고 딱 그 톤에 그 발음만 하더라는 거지. 다른 데서도 똑같이 무슨 얘기를 꺼내도 정해져 있는 기본 답변 하나를 얘기하고 난 이후에는 다른 쪽으로 응용이 전혀 없이 똑같은 걸 앵무새처럼 반복하는 모습을 보이더라는 나는 이따가 다시 이야기 나오겠습니다만 토론을 왜 하자 그랬는지를 모를 정도로 안철수는 컨텐츠가 없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개념도 없고 방향성도 일정하지가 않고. 컨텐츠도 컨텐츠고요. 아까 지금 찌라시님이 얘기한 것처럼 대단히 경직된, 그러니까 대화라는 거는 상대가 어떻게 묻느냐에 따라 그에 맞는 대답을 양식을 바꾸든지 무슨 화법을 적용을 시키든지 해서 다르게 대답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 사람의 경우에는 이게 딱 입력이 되어 있으면 그 입력된 거를 똑같이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은 어떤 경우에는 굉장히 유리할 수 있는, 저 상황에선 상당히 유리하고 저 패를 들었으면, 상당히 상대를 공격할 수도 있는데 싶은데, 공격의 직전에서 공격을 못 하더라고. 컴퓨터 프로그램 같은 느낌. 입력된 대로만 뭔가 말하는 그런 느낌. 그래서 이제 인간 레고설도 있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이분의 경우에는 사진 같은 거를 찍잖아요. 이게 보통 정치인들이 어느 자리에 가서 이렇게 화보를 찍으면 배경 화면과 전혀 어울리지가 않게 이 인물만 뭔가 이렇게 합성해 놓은 것처럼 두드러지는 특징이 있다라고 해서 뭐 이렇게 인간 레고설 이런 것도 있는데 사실 이제 그 화보 모델의 특징으로 보자면 사실 문재인 후보가 모델로서는 최적의 모델인 건 맞죠. 언제 어디에서나 배경 화면과 너무 잘 어울리는 30년째 거기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처럼 이렇게 근사하게 일단 그 화보빨은 정말 너무 좋은 거야. 근데 그거에 비해서 이제 이 경우에는 너무 이게 딱 그 상황에 이렇게 오려서 딱 붙인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준다라고 해서 하여튼 인간 레고설도 있었는데 이 사람의 어떤 그 화법, 말투, 또 상대를 이렇게 어떤 공격하지 못하는 거, 이렇게 받아치는 어떤 그런 능력. 맞아요. 이런 것이, 그러니까 리액션이 너무 떨어진다. 그러니까 이 사람 말싸움을 한 번도 안 해보고 살았나 봐. 그러니까 애드립이 자체가 없어서 답답해 보이고. 임기응변을 못하는 거죠. 이 양반은 원래 그 업무 지시만 하던 사람이고 자기가 프로그램 소스 코드 짜던 사람이기 때문에 토론에 능하지 않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토론하겠다고 우겼었는데 실제로 진짜 토론을 왜 하자고 했는지 궁금할 정도예요. 근데 이제 그 이야기부터 한번 해볼까요, 그러면? 내가 갑쳤습니까, 안 쳤습니까? 이거 정말 히트였어요. 근데 정말 그거는요, 아니, 그러니까 무슨 얘기를 하고 싶어 하는지는 알겠어. 그러니까 이 사람한테 이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이고, 가뜩이나 더불어민주당에서의 그 어떤 문건을 들고 나왔잖아요, 손에. 그러면 이게요, 굉장히 어쩌면 되게 잘할 수도 있었던 거였어. 옛날에 홍준표가, 이거 막 흔들면서 이게 뭔 줄 알아? 막 이런 식으로, 일종의 그 새머리, 바람머리, 할 때, 그러니까 왜 제일 잘하면 그 이제 사기꾼이겠지. 근데 이 사람은 그 사기꾼으로서의 기질은 너무 없는가 봐. 너무나 경직되게 그걸 들고 나왔으면서도 전혀 활용을 못하는 거야. 그냥 내가 갑쳤습니까? 내가 MB 아바타입니까? 이렇게 물으면 그건 이제 상대방이 뭔 소리야? 내지는 그럼 뭐 본인이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야? 아니면 뭐 해명을 하든가. 또는 뭐 그런 얘기도 있죠. 라고 하면 오히려 역공을 당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상대가 아닙니다. 왜 그러십니까? 라고 하면 내가 어떻게 대답을 해야지 라는 걸로 프로그램을 이렇게 딱 짜왔는데 상대가 내가 생각한 대로 대답을 안 해. 그러면 나도 바꿔야 되잖아. 내가 손에 들고 있는 게 이게 뭔지 아시죠? 뭐 이런 식으로 추궁을 한다든가, 이게 거기 그쪽 당에서 나온 거 아닙니까? 이게 내가 한 건 아니지 않습니까? 라고 상대가 말할 때, 그럼 무관하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이렇게 다그쳐야 되는데, 그런 것을 전혀 안 해보고 계속해서 내가 MB 아바타입니까? 계속 자폭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아바타다 이런. 그러니까, 원래 이제 그런 얘기 있잖아요. 뭐, 코끼리는 생각하지 마. 라고 그런 얘기에서, 코끼리는 생각하지 마. 라고 하면 자꾸 코끼리가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것처럼 MB 아바타 같은 자기에게 매우 불리한 이야기이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왜 나에 대한 네거티브 흑색선전을 조직적으로 하느냐라는 것을 물어야 되는 건데, 그러니까 원래 이제 잘하는 사람 같으면 그 얘기부터 물었겠지. 이 문건이 뭔지 아십니까? 왜 저에 대해서 어떤 흑색선전을 당에서 조직적으로 하고 있는 것을 아십니까? 모르십니까? 이런 식으로 먼저 얘기를 했었어야 되는데 그 얘기는 싹 빼고 내가 MB 아바타입니까? 라고 얘기하면 MB 아바타라는 얘기야?
라고 하면서 그때부터 MB 아바타 어디서부터 나온 얘기야? 이러면서 막 사람들이 찾아보게 되는 상태에 빠지는 거죠. 조국 교수가 그런 말 했어요. 문재인 후보의 부정 답변에도 불구하고 이제 시청자의 기억에는 MB 아바타 갑철수라는 단어만 남게 된다. 자기가 이걸 꺼내드렸으면 아까 진미님 말씀처럼 민주당의 네거티브가 머리 남게 만들어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말을 했어요. 근데 그 말도 웃긴 게 사실은 선거하는 사람들은 상대 후보의 네거티브를 준비할 수밖에 제가 MB 아바타입니까? 한간에 그런 말도 있죠. 지금 문 후보님 생각을 묻습니다. 제가 MB 아바타입니까? 그게 제 생각입니다. 그렇습니까? 예, 그러면 저는 그런 이야기를 제 입으로 올린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떠도는 이야기를 가지고 질문을 하니까 제가 달리 답할 방법이 없습니다. 지난 대선 때 후보를 양보해 드렸습니다. 그 이유는 정권이 연장이 되면 안 된다고 저는 결심을 했던 겁니다. 그런데도 MB 아바타입니까? 안철수 후보님, 아니면 아니라고 본인이 해명하십시오. 그러니까 우리 안철수 후보님의 사모님에 관한 의혹도 국회 상임위 열어서 해명하고 싶으면 해명하십시오. 저 문재인 걸거들 하지 마시고 국민들 바라보고 정치하시죠. 그냥 저 문재인 반대하기 위해서 정치하십니까? 지금 그러면 MB 아바타가 아니라고 확인해 주시는 거죠?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지금 지난번 2012년 때도 사실 그랬습니다. 저를 MB 아바타라고 그렇게 소문을 유포를 시키고 있는데 그걸 좀 막아줬으면 좋겠다. 그렇게 부탁도 드린 적이 있는데 그런데 아니죠. 이것이 5년 이후에도 또 계속되는 겁니다. 저는 2012년도에 MB 아바타라는 말을 들은 기억이 없습니다. MB 아바타라는 것은 맞아면 지금 이번 선거에 부상할 때 그런 식의 말들이 있었죠. 그게 2012년도에 그게 저는 쟁점이었다고 기억되지 않는데요. 그때부터 시작됐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이제 퍼뜨려지고 있습니다. 그것뿐만 아닙니다. 사실 여러 가지 가짜 뉴스가 퍼뜨려지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안철수 후보님, 아마도 이런저런 이제 SNS 상을 통해서 공격받는 걸 말씀하시는 모양인데 그런 악의적인 공격은 제가 여기 계신 후보님들 몽땅 다 합친 것보다 훨씬 많은 공격받고 있습니다. 그걸 제가 안철수 후보님에게 물어본다거나 불평한 거 들어본 적 있습니까? SNS 왜 자꾸 저를 걸고 들어가세요? 아니면 아니라고 그냥 말씀을 하십시오. SNS뿐만 아닙니다. 제가 인정을 해드릴까요? 전재수 의원이 계속 제 딸 재산에 대해서 계속 요구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제대로 밝히고 나서는 이런 방법도 없습니다. 사과하라고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의혹을 해명하셨으면 된 거죠. 그게 대통령 후보가 거쳐야 될 과정인 것이죠. 그럼 토론 주제는 권력기관 및 정치개혁 방안입니다. 이게 초등학생 감정 싸움인지 대통령 후보 토론인지 내가 참 알 길이 없습니다. 미래를 향한 발전적인 토론이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후보께 묻겠습니다. 제가 갑철수입니까? 안철수입니까? 다시 한 번 더. 갑철수입니까? 안철수입니까? 무슨 말씀이시죠? 갑철수입니까? 안철수입니까? 그것도 무슨 말씀인지 모르겠네요. 갑철수래. 이게 민주당의 네거티브 문건입니다. 네거티브 비방을 한 그 증거가 다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제 딸 재산에 대한 것이라든지 그리고 제 아내도 또 마찬가지입니다. 권력 실세에 있는 아버지를 두고 있는 아들이 국회에서 이 문제 해결해야 됩니다. 이 자리에서 내일 두 위원회 상임위 열자고 약속해 주시겠습니까? 방금 모두의 미래를 이야기하자. 그래 놓고는 그 말이 끝나고는 돌아서서 과거를 이야기하고 현재입니다. 주제에서도 동떨어진 이야기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약속해 주십시오. 네, 다음. 예. 제가 이 질문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이미 해명이 끝났고요. 안철수 후보님 열심히 해명하십시오. 국회 상임위 개최를 요구합니까? 성폭력 범죄를 공모한 후보를 경쟁 후보로 인정할 수가 없습니다. 홍준표 후보하고는 토론하지 않겠습니다. 홍준표 후보의 즉각 사퇴를 촉구합니다. 강간미수의 공범입니다. 제가 자서전에서 고해성사를 했습니다. 제가 고해성사까지 하고 잘못했다고 했는데 또 문제 삼는 것은 참 그렇습니다만은 45년 전에 있었던 그 사건 정말 국민 여러분들께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제가 직접 한 것은 아니지만은 친구가 그렇게 하는 것을 못 막았다는 것에 대해서
저로서는 정말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성폭력 모의도 용서할 수 없는 일입니다. 국격이 심각하게 실추됐습니다. 홍준표 후보 사퇴해야 합니다. 제가 사퇴하는 것이 안철수 후보님한테 많이 도움이 되는 모양이죠. 2006년 10월에 김성규 국정원장이 7개 그룹을 수사하려고 하는데 문 후보 진영 사람이 워낙 많아가지고 수사를 못하겠다 해고를 했다는데 사실이 아니며 참여정부는 검찰 수사에 관여하거나 통제한 적이 없습니다. 지금 인터넷에 검색해보면 이게 사실로 다 나와 있습니다. 그야말로 가짜뉴스 같습니다. 가짜뉴스가 아니고 위키리스크에 폭로가 됐다니까요. 성완종 회장님 메모에 나와 있으면 우리 홍준표 후보님 유죄입니까? 아니 성완종하고 갑자기 그런 식으로 공격한다고 성완종하고 갑자기 성완종이 그럼 사면은 왜 문재인 후보가 2번이나 해줬어요? 몇 입에 해줬어요? 사면 2번 해줬잖아요. 왜 2번 할 때 그 몇 입에 해줬습니까? 예. 그걸 2번 해줬잖아요. 그 2번을 왜 해줬어요? 기가 막힙니다. 그거 네. 왜 기가 막힙니까? 또 거짓말 하실 거예요? 예, 2번 해줬잖아요. 예, 그만하시죠. 그만하는 게 아니고 얼토당토하는 이야기를 하니까 그래요. 지도자는 거짓말하면 안 돼요. 아무리 어떠한 상황이 있어도. 이 자리에 그런 말씀을 할 자격이 제일 없는 분이 홍준표 후보예요. 다들 사퇴라고 하지 않습니까? 사퇴를 아니 내가 무슨 해요. 영주 체면으로 그런 이야기를 합니까? 아니 그런 이야기는